3인칭 행동 시점 삼행시 세 번째 녹화 날입니다. 지금 저희가 나와 있는 이곳은요, 제 회사입니다. 이 문피 사무실. 네, 남들은 술집 아니냐 하는데 저쪽에 이제 술 냉장고 따로 있고요. 여기는 바를 해놨고요. 아내하고 같이 니술랭 가이드라는 컨텐츠도 만들고 있습니다. 언니의 술 냉장고 가이드라고. 문피 같이 사시는 분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 아니신가요? 문피보다 훨씬. 국민 주모라고 불리우면서 술을 좀 알리는 일을 하고 있고요. 이쪽에서는 평상시에는 저희 이제 니술랭 가이드의 토크를 촬영하기도 합니다. 네, 앞으로는 삼행시 녹화도 여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리스마스를 이틀 앞둔 토요일에 40대 남자 둘과 50대 남자 한 명이 꼭 그렇게 나눠야 되네? 네, 녹화를 하러 나왔는데요. 자, 그럼 저희들 앞에는 막걸리계의 돈페리뇽이라고 불리는 이화 백주입니다. 우리 편안하게 낮술 한잔 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흥하세요. 고맙쇼. 진짜 좋은 술이 많아요. 저기 풍정사계 저번에 대통령 만찬주로 막 떴던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기 토끼는 왜 미국애가 만든 우리 소주 뭐 저런 맞습니다. 거죠? 맞습니다. 풍정사계 춘 같은 경우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왔을 때 청와대에서 만찬주로 선정했던 술이고요. 토끼 소주는 브랜든 힐이라는 잘생긴 미국 친구가 네, 뉴욕에서 만든 우리 소주입니다. 저게 재밌는 거는 뭐냐면 제법이 똑같아요. 그런데 풍미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소주에도 때루아르가 있구나 라는 재미난 거를 좀 알려주는 술이기도 하고요. 우리 전통주 부분이 와인이나 사케처럼 체계적으로 정리되고 브랜딩도 되고 마케팅도 돼서 그 가지고 있는 퀄리티만큼이라도 좀 빨리 인정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시급하죠, 사실. 그러니까 전통을 살리자라는 그런 뭐 교훈적인 마음으로만 마실 수는 없거든요. 야, 우리가 저 마케팅, 브랜딩, 커뮤니티 하는 사람인데 이 부분도 우리가 네. 손대서 일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바박 생기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주제는 술인가요? 아닙니다. 오늘 주제는 조금 발칙합니다. 트렌드 책 읽지 마라입니다. 트렌드 책 읽지 마라. 뭐 트렌드가 뭐 별거냐 이게 아니라 아예 읽지 마라. 읽지 마라. 읽을 너무 필요 센데요? 없다. 삼행시를 봐라. 진작 알려주지. 저는 이런 책 막 이런 거 뭐 이런 책은 왜 읽는 거야 이런 거. 저만 봤네요 그러면? 황영 이런 책 안 보시나요? 3년 전 트렌드 읽으나 지금 읽으나 뭐 큰 차이 없는 것 같아서 저는. 그럼 저 막내라고 저만 읽은 건가요? 근데 저는 한 2년 전까지는 읽었어요. 트렌드 코리아로 대표되는 트렌드 책들을 읽었는데 황영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좋게 얘기하면 변화에 민감한 거고 그죠. 나쁘게 얘기하면 시류에 너무 흔들린다. 그렇죠. 네. 그리고 저 트렌드 책들이 나오면 마케터나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한 스트레스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네. 책을 안 읽으면 트렌드에 뒤처진다는 느낌을 주기도 하고 저는 저러한 책들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월간 매거진 같은 책이다. 잡지 같다? 네. 왜냐하면 12월 되면 막 쏟아져 나오고요. 저 책을 내년 6월 달에 읽을까요, 저희가 과연? 아무래도 그럴 리는 없죠. 네. 굉장히 한시적인 책이라고 봤을 때 굳이 저렇게 읽을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은 하고요. 우리 홍 소장한테 좀 미안하지만. 근데 진짜로 저는 이걸 읽으면서 되게 스트레스 받았어요. 왜? 이 트렌드로 책 팔아먹는 분들, 저 좀 과격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솔직히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게 이상한 불안감을 조성하거든요. 너 이거 안 읽으면 너 뒤처져. 너 이거 안 읽으면 마치 시대를 못 읽는 거야. 사실 제가 좀 읽어봤더니 솔직히 개뿔 별거 없어요. 이제 좋은 얘기도 많습니다. 제가 이따가 몇 가지 얘기 드릴 건데, 불안감 조장으로 마케팅을 한다? 판매를 한다?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고,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나도 안 읽었는데, 안 읽으셔도 됩니다. 안 읽으셔도 충분히 되고요. 안 읽어도 된다고 네네. 생각을 해요. 2년 전부터 안 읽었던 이유는 특정 책을 얘기하겠습니다. 트렌드 코리아 시리즈인데요. 올해 이제 트렌드 코리아 2018의 주제는 웩더 독스고요. 내년에 개해니까요. 네. 그리고 2017은 치킨런, 2016은 몽키바. 이거 기억하는 사람이 별로 네네. 없는데. 그런데 트렌드별로 캐피탈을 따와서 문장을 만든 거죠. 예를 들어 웩더 독이라고 했을 때 W가 뭔지 읽고 나서 한 15분 지나면 까먹어요. 왜냐하면 껴맞추기 때문에. 신간 책이 나오면 저 책의 절반은 2018 같은 경우는 2017에 자기들이 예측했던 것들이 얼마만큼 2017년에 적용이 됐는지를 설명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만큼 예측을 했어. 근데 저는 그런 부분이 황영께서 우리 넛지 편에서 말씀하셨던 현재 프레임,
결과론 쪽 해석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나고 나서 보면 다 맞춰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읽기를 어느 순간에 접게 된 이유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흥 소장 이번에 아주 뭐 많이 다양하게 읽었어요. 보세요. 이 책도 좋고 책은 좋습니다. 책은 사실은 안 읽는 것보다 읽는 게 좋습니다. 근데 안 읽었다고 불안해하시지 않아도 돼요. 이걸 안 읽었다고 마치 내가 게으르거나 나는 뒤처진다는 불안감은 안 가셔도 됩니다. 왜냐? 작년 얘기랑 크게 다르지 않고요. 사람들의 삶이 그렇게 빨리빨리 움직이지 않아요. 사실 이런 책을 기획하고 만드신 분들한테 참 고생하셨겠다. 억지로 말 만드시라고. 그런 의미로 광고 대행사들, 에이전시들에서 이맘때쯤 되면 다음 연도에 무슨 족의 출현. 제일기획에서는 뭐 와인 세대. 와인셀 있었죠. 말을 만들어내죠. 왜냐하면 마케팅 하기가 쉬우니까. 그런 주범이 여기 계세요. 아니, 전 옛날에 그래도 됩니까? 그런 거 하신 분이에요. 최연소 브랜드 컨설팅 팀장? 무슨 족, 무슨 세대가 두 가지 정도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실제로 그런 어떤 집단적인 공통점을 설명하는 어떻게 보면 순수한 의미도 있어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이런 공통점을 가진 사람들을 이런 족이라고 한다. 혹은 이런 세대라 한다라고 그게 꼭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우리 흥 소장이 얘기한 대로 무슨 족 하다못해 최근에 난 욜로도 포함해서 무슨 세대는 그걸 설명하는 거로 쓰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마케팅적인 세일즈적인 그런 목표 때문에 만든 게 있어요. 혹시 옛날에 미시족 기억나세요? 미시족 그거 어디서 나왔는지 기억 못 하시죠? 그거 뭐 제기획분들이 만드셨겠죠. 저는 오늘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지금은 없어졌는데 신촌의 그레이스 백화점. 그 백화점에서 광고 마케팅적인 용어로 만든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뭘 사게 하잖아요. 또 얘기 길어진다고 또 욕할래요. 그 옛날 얘기죠. 또. 아니, 그거 한 20년 전 아닌가요? 원칙의 얘기니까 태도와 행동이 있어요. 태도는 좋다 싫다고 행동은 산다 안 산다잖아요. 그럼 우린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고 또 행동하냐면 뭘 좋아하면 산다고요. 그래서 광고를 비롯한 많은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툴들이 태도를 강화하게 하려고 해요. 이걸 좋아하게 만들면 살 거다. 근데 가끔은 태도와 크게 상관없이 행동을 유도하려고 해요. 그게 세일즈 프로모션 이벤트기도 한데 그렇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태도와 큰 상관없이 행동을 유발하는 택틱 중에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태도를 공표하게 만드는 거예요. 미시족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해서 막 설명을 해. 그 중에 뭐가 있겠어? 일주일에 한 번씩 백화점에 가서 트렌드를 살펴본다. 이런 게 있겠죠. 이 어떤 족이나 어떤 세대 내가 편입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면 스스로의 태도를 공표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마케팅적으로 많이 써먹는 그런 이론이기도 해요. 지금 문피가 너무 황영 잘 받아줘요. 지금 혼자서 1분 넘게 얘기했다고. 그리고 황영 혹시 자제분이 계신가요? 아들? 서브 브랜드 개발한 게 하나 있습니다. 황윤우 분이 서브 브랜드래, 아들을. 그 황윤우 20대 중반의 그 시청자가 냉정하게 뭘 얘기했다면서요? 아버지는 뭐 의도와 상관없이 1분 이상 얘기만 하면 잘난 척 하는 거로 보이더라. 정확한 지금 그거거든요. 아들이 안티야, 씨. 새끼 용돈도 주는데. 오늘 뭐 용돈도 생일에 맞춰서 줬어요. 주민등록번호는 930101이에요. 93만 101원 줬어요. 역시 마케팅 워딩 싸움이라더니. 트렌드 책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잖아요. 저도 그동안 좀 안 읽으면서 좀 불안했거든요. 사실은 저 말고 안 보신 분들이 지금이라도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저희가 삼행시가 아주 쉽게 도움이 되게 써먹을 수 있게 좀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네. 아예 이 책이 무쓸모다, 쓸모가 없다가 아니라 우리가 정리해 줄 테니. 아, 그렇죠. 우리가 쉽게 정리해주겠다. 읽지 않아도 불안할 필요 없고 또 이 방송 보시면 저희가 굵직굵직하게 이슈별로 묶어서 설명을 드릴 거니까 우리 삼행시는 그런 게 사실은 장점이기도 해요. 막 뛰고 있는데 어떻게 빨리 뛸까를 막 고민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우리 삼행시는 가끔은 그런 사람들한테 너 지금 왜 뛰고 있는 거다를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트렌드 책이 쓸모가 있고 없고는 상관없이 불안해서 읽고 싶고, 그리고 사실 저 쓴 분들의 노력은 우리가 폄하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럼요. 이런 트렌드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트렌드 얘기가 왜 부각이 됐지? 우리나라에서? 요 생각을 조금 돌려서 해볼 필요는 있어요. 한 10년 좀 넘은 것 같아요. 그죠? 트렌드 코리아 나온 지도 한 10년 된 것 같고요. 근데 우리 책이 갑자기 한 10여 년 전부터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책이 많이 나오고 그랬느냐. 한 두 가지 정도가 작용한다고. 하나는 이제 인터넷 환경 때문에 물론 그렇겠습니다만 이제 동시성의 확보예요. 무슨 뜻이냐? 90년대 초반 중반만 해도 예를 들면 올겨울 파리에선 이런 유행이 트렌드라고 얘기하면 그 소식을 받았을 때 우리한테는 그냥 그런가 봐. 이제 그게 내 얘기가 아니었어요. 뭐나면 파리는 그런갑지 뭐 이러고 넘어갔던 거예요. 근데 지금 내년에
뉴욕 사람들의 패션이 유행이다 그러면 그게 우리 지금 살아가는 오늘날의 일상의 모습과 거기가 다른 게 별로 없어요. 동시성이 확보됐다. 두 번째는 파리든 뉴욕이든 도쿄에서 뭘 하는데 아 그런갑다라고 했던 넘어갔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 그거 좋은데 그거 살 정도로 우리 돈도 없고 그거 살 데도 없어 이러면 못 사요. 즉 우리가 장기 저성장 때문에 힘들긴 하지만 어찌됐건 20, 30년 전 대비해서 전체적인 어떤 구매력이나 구매 수준이 비슷해진 거예요. 그러니 동시성이 확보되고 일정 정도 구매 수준이 높아지니까 먼 딴 나라 얘기, 먼 딴 시대 얘기가 아니라 이제 바로 우리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글로벌 트렌드만큼 이제 10여 년 전부터는 우리나라 내에서 트렌드가 어떻다는 게 실제로 얘기하면 마케팅의 거리가 되고 장사할 규모가 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올라간 거예요. 그 트렌드 얘기가.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그렇게 됐던 이유는 까먹고 그렇죠. 내년엔 뭐래? 이런 것만 너무 집중하다 보니 Y를 까먹는 경향은 좀 보여요. 그런 면이 아쉽다라고 생각하고 뭐 그런 걸 우리가 오늘 좀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 지금 3분 넘게 얘기했어요. 제가 오디오 물릴까봐 계속 참았는데 사실은 나는 그거보다 저렇게 책을 던진 이유가 뭘까가 더 궁금해. 사실은 자화자찬은 좀 꼴사납잖아요. 근데 삼행시가 Y를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왜 달리는지 알려주는 것 같다고 하셨는데 어떤 시청자분께서 저희 넛지 편을 보고 와, 이 어려운 개념을 이렇게 알기 쉽게 조회수는 걱정됨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근데 이런 댓글 하나가 힘이 되죠. 저희들이 엄청나게 기분 좋고 저거를 남기신 분은 매경 이코노미 이제 박수 기자라고요. 감사합니다, 박 기자님. 기자님 소주 한잔 하시죠. 꼭 모시겠습니다. 사실 리뷰를 보면 굉장히 힘이 돼요. 저희는 어차피 평균 나이 47.3세고 그래서 조회수나 방문자 수에 일희일비하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저렇게 응원해주는 댓글 하나는 큰 힘이 되고요. 특히나 여기서 가장 댓글에 연연하는 게 우리 황영이니까 황영을 애정해주시는 분들은 좀 댓글로 응원 좀 해주시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댓글도 좀 달아주세요. 지금 많습니다, 사실 굉장히. 여성분들도 뭐 가부키 영영 해주신 강윤희 님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네. 강윤희입니다. 제가 맨날 옛날 얘기한다고 욕먹는데 그 페이스 팝콘이란 클릭 미래 속으로 저자. 1999년에 나온 책이죠. 역시 우리 황영이. 근데 그 전에 책이 또 있어요. 95년인가 또 책을 냈었어요. 네. 팝콘이 사람 이름이에요. 페이스 팝콘이라고 포브스진가 뭐 포춘지에서는 마케팅계의 노스트라다무스다 이렇게 막 칭찬해줬던 사람인데요. 그분 책은 조금은 한 해 두 해 얘기가 아니라 중장기적인 얘기를 많이 하셨고 실제로 작은 사치 이런 개념도 거기 이미 있어요. 그렇죠. 클릭 미래 속으로라고 번역이 돼 있지만 클릭의 CLICK가 약자잖아요. 그때 99년에 예측했던 얘기들이 사실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딱 하고 있는. 그럼요. 저는 그런 게 이제 트렌드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좀 예측력도 있었고 조금은 길게 보신 거예요. 네. 그분이 냈던 것 중에 참 개념적으로 이브올루션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진화 이런 거 에볼루션이잖아요. 네네네. 에볼루션하고 똑같은 스펠링인데 이브야 이브 여성. 이브올루션 여성들의 그 목소리가 커지고 여성들이 가지는 힘이 세지고 좀 더 세상이 여성 친화적으로 바뀔 거다. 이런 얘기를 오래전에 하셨거든요. 네. 여기 보니까 여성적 사고 트렌드. 그래서 위계가 아닌 연대. 친밀성을 강조하는 신경영이 대두된다. 뭐 이런 더 긴 내용도 있는데 사실 이걸 99년에 얘기하셨으면 지금 마켓 4.0에서 필립 코틀러가 그런 친밀함, 진정성, 투명성 혹은 컨버세이션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 이미 18년 전에 사실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도 얘기했죠. 변하지 않는 것에 집중하라.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트렌드 책 읽지 마라라는 발칙한 주제를 정한 이유도 그렇게 불안해할 필요 없다. 네, 트렌드는 길다. 큰 긴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또 약간 오늘 제가 좀 약간 공격적인데요. 이 얘기가 굉장히 과격하지만 전 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트렌드로 장사하는 분은 많지만 미래학자는 없는 것 같아요. 엘빈 토플러 선생님, 다니엘 핑크 선생님, 피터 드러커나. 피터 드러커 선생님, 뭐 우리
페이스팝콘 여사님, 긴 미래를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당장 내년도 뭘로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 저 정말 싫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돈 주고 사서 봤으니까요. 그 땅땅 치면 이 9% 흔들린다. 꼭 우리가 트렌드 책을 쓴 분들을 폄훼하거나 이런 그건 아니지만 쓴 사람을 전하지 않는데 이걸 마케팅적으로 자꾸 불안하게 만드는 건 내년에는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요점은 그거죠. 불안해하지 마시라. 그럼 다시 돌아와서 아까 제프 베조스 아마존의 CEO죠. 그 10년이 지나도 변치 않을 것에 집중하라. 브랜드를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이 매년 바뀌는 걸 쫓아가는 것보다 변치 않는 무언가를 잘 들여다보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수단은 바뀔 수 있다.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툴이나 미디어 형태는 바뀔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수단이 바뀐다고 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심층의 욕구도 바뀔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렌드를 얘기하는 사람 많은데 미래학자가 없다라고 얘기할 때 아까 팝콘 얘기를 마저 할게요 저는. 네네. 지금부터 거의 20년 가까운 전에 얘기한 게 사실 지금도 다 유용해요. 클릭이라는 단어 썼잖아요. 네. 그 양반이. 그 클릭이 그냥 클릭한다는 행위만을 얘기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앞글자를 딴 거잖아요. 네. C가 뭐였죠? 커리지. 커리지가 용기. 어떤 용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부하셨다면서. 저 너무 많이 책을 너무 많이 읽어가지고요. 공격적으로 대한다더니 또 깽하는 거야. 변화하는 세계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당신의 자리를 찾을 수 있는 용기. 내가 지금 이렇게 대드는 용기. 미움받을 용기. 미움받을 용기. 세상이 빨리 변한다고 해서 불안해하지 말고 네 중심 가지고 변화를 변화 자체로 받아들여라. 용기고. 그럼 L은 letting go. 두려움과 불안을 떨쳐버리는 행동. 놓아줄 줄 아는 용기. 막 변화하고 그러는데 거기서 불안함 이런 게 있으면 그냥 그거 놔둬라. 제가 99년에 읽었는데 코쿠닝을 기억한 이유는 그게 이제 코쿠닝이 누에고치 같이 이렇게 이거잖아요. 근데 지금 보세요. 혼술 혼밥의 시대잖아요. 맞아요. 99년에 나온 책인데 오늘의 한국에서의 혼술 혼밥 트렌드를 예측했다고 하면 좀 과장이긴 하지만 경향은 그렇게 가고 있어요. 과장 아니에요. 정확한 거예요. 다음 주제로는 우리가 이제 트렌드하고 관계된 단어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패드도 있고요. 제가 좀 공부를 좀 했더니요. 마이크로 트렌드. 마이크로 트렌드. 마이크로 트렌드는 수시로 보여지는 어떤 현상들. 그 다음에 패드. 대략적으로 1년 정도가 유지되는 현상. 우리가 지금 말하는 트렌드는 3에서 5년 정도 지속되는 걸 트렌드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10년이 메가 트렌드. 그 다음에 30년 동안 이게 만약에 된다? 컬처. 하나의 문화가 되는 거죠. 사실 이거대로 보면요. 트렌드 코리아 2018 하면 안 돼요. 패드 코리아 2018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매년 하는 건 사실 패드에 해당된다고 사실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학자마다 달라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패드, 트렌드, 메가 트렌드, 컬처 이렇게 네 개로 나누는 게 좀 많이 보이고요. 또 약간 좀 까칠한 학자들은 거기에 패션, 보그 이런 개념도 집어넣어요. 그렇죠. 패드는 한때 유행했으나 사라진 거, 패드. 사라지진 않았지만 곧 사라질 것, 보그. 특정 집단, 다수가 아닌 특정 집단말을 그래도 꾸준히 하는 건 패션.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거를 지속 기간으로 볼 수도 있고 횡으로 쭉 보면 지금부터 1년,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나누면 그게 길게 되면 뭐고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종으로 특정 시점을 이렇게 잘라서 볼 경우에는 그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고 있느냐. 횡으로 보면 시간의 흐름이지만 종으로 보면 그 특정 시점대에 사람들의 비중이라고 할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사람이 하고 있느냐. 이럴 때마다 좀 마케팅이든 뭐 경영에서 늘 쓰이는 게 로저스의 디퓨전 커브 나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잘난 척하지 마시고 좀 영어로 뭐 좀 하죠. 확산곡선. 그렇죠. 새끼야, 이 확산곡선. 모자랑 비슷한 거죠. 이거 어린 왕자에 나오는 보아구렁이 통계학에 나오는 이렇게 돼 이 있는 거. 정규 분포 곡선. 그게 어떤 의미냐면 평균을 놓고 표준화시키면 각각의 관찰값이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의 평균을 뜻하는 말을 혹시 아시나? 두 양반이? 이거 봐. 자기 안다고 우리 모른다고 구박하는 거 봐. 이게 시청자에 대한 태도가 이러세요. 그게 표준 편차라는 거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표준 저는 편차를 박수예요, 박수. 박사과정 수료예요. 사실 우리 셋 중에 가장 학력이 높은 건 우리 서박수고 학력이랑 저랑은 석사니까. 하긴 좀 시청자분들이 아니 저분이 또 영어부터 얘기하고 막 이러니까 제가 이제 친절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언제 짜증이 나냐면 짜증을 내세요, 그럼. 마케팅 한다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를 얘기해요. 그럼 너 그거 니네가 일하고 있는 제품이 속해 있는 그 제품이 성장기인 거 어떻게 알아? 성숙기인 건 어떻게 알아? 쇠퇴기인 건 어떻게 알아? 그럼 뭐 답이 없어요. 그냥 이거 성숙기라는데요? 굉장히 쓰임새가 많은 거예요. 다시
정기분포 곡선이 있으면 말이에요. 두 분한테 짜증내는 게 아니고 저 마케팅이나 뭐 이런 쪽 하는 분들 이 얘기 좀 잘 들어요 좀. 평균을 놓고 각각 떨어진 1표준 편차끼리 이렇게 간격을 나누면 이걸 한 시그마라고 하는데요. 평균을 기준으로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 면적 개념으로 나눠져요. 이렇게 했을 때 가장 끝단에 있는 조금 2.5%가 있고 그 다음에 13.5%가 있고 중간을 놓고 여기 33.333이니까 34%예요. 대칭이니까 34%가 있고 13.5, 2.5 합치면 16%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많이 쓰는 게 1번 PLC예요. Product Life Cycle이에요. 근데 좀 더 깊이 들어가면 Product Life Cycle은 원래 어디서 나오냐면 그게 원래 PLC가 아니고 ILC, Industry Life Cycle이라고 기술의 수명주기예요. 사실 생각해보면 상품의 수명주기가 예를 들어 쇠퇴기면 그럼 우리 비누 안 써야 되냐고. 그러니까. ILC를 갖고 만든 거예요. 그거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용률, 침투율을 놓고 봤을 때 16%까지가 쓰고 있으면 도입기인 거예요. 16 이상 50% 미만이 되면 성장기인 거예요. 그죠? 과반수가 넘고 83%, 84% 전까지 되면 뭐예요? 성숙기예요. 그러면 그 13% 그러니까 86, 7%를 넘게 쓰고 있으면 쇠퇴기라는 거예요. 기술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를 쓰는 것도 쓰이고 그게 디퓨전 커브가 되면 제품의 확산 곡선이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어떤 제품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구매력을 똑같다고 보면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사는 제일 먼저 사는 2.5%가 있는 거야. 그걸 우리는 영어로 뭐라 이노베이터라고 이노베이터. 그걸 혁신 수용자라고 하지만 그 새끼들 본질은 뭐예요? 오타쿠 새끼들이 오타쿠 새끼들. 그거 넘어가서 그 13점 되면 얼리 어답터예요. 그다음에 얼리 머저리티, 레이트 머저리티, 나머지 16% 레가즈. 돈 안 되는 지체 수용자 놈들. 이렇게 쓰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트렌드의 용어도 이 얼만큼 퍼져 있느냐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으로 쪼갤 수도 있지만 동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죠. 침투되어 있는지로도 볼 수 있다. 크게 네 가지로 나누면 예를 들어서 패드, 트렌드, 메가 트렌드, 컬처라고 놓고 보면 그 틀로 보면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로 시간에서 봐도 돼요. 쓸만한 사람들이 100인데 그 중에 16% 정도까지만 쓰고 있더라. 그럼 뭐겠어요? 그건 패드지. 더 이상 쓰면 트렌드, 메가 트렌드, 컬처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요. 그걸 만드는 사람의 사실은 마음이에요. 단 시기로 봤을 때 가지고 있는 어떤 함이나 약간의 그 잔머리는 난 뭐라고 생각하냐면 10년이 지나면 뭐다라고 얘기할 때 자기가 얘기할 때는 이제 올해 처음이거든. 10년 지나야 할 수 있잖아. 내가 얘기했잖아. 트렌드 종로 이렇게 했다고 라고 쓰이는 것도 돼요 사실은. 우리가 장기 저성장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장기인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아 우리가. 그 첫 해 10년 지났더니 장기인 거지. 그러니까 뭐 이게 깐다는 뜻이 아니라 실컷 까놓고 이런다. 아 까요. 저는 대신에 제가 황 형한테 숙제를 냈는데 하셨는지 제가 검사를 해야겠어요. 트렌드와 패드. 트렌드는 한마디로 뭐고 패드는 한마디로 뭡니까? 그 좀 정의 좀 내려주십시오. 혹은 딱 쉽게. 안 하면 좀 쪽팔릴 것 같은데 트렌드. 패드? 뭘 굳이 내가 이것까지 패드 하이파이브 한번 하시죠. 라고 저는 봐요. 좋아 이런 거 좋아. 좀 목소리 크게 해주지. 자신감이 없어서 숙제를 안 하셨거든. 지금 즉시적으로 즉흥적으로 하신 거거든. 숙제 되게 안 하셔. 약간 게을르더라고 보니까. 많이 그랬어요. 천재들이 약간 게으른데요. 윤대엽 스타일이라고. 저번에 슬램덩크 유튜브 생방송에서 본인이 어떤 캐릭터에 가깝냐 할 때 윤대엽이래. 얼굴 빼고라고 해서 얼굴 빼고. 와 이거 빼고 이거 빼고 자, 우리가 이제 이 윤대엽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슬램덩크에 나오죠. 강백호가 처음 만난 진정한 천재죠. 안 하는 것 같은데 게임팀은 미치게 잘하는 스타일. 우리 황영이 약간 그런 캐릭터입니다. 아니야. 숙제 좀 안 하는데, 숙제 좀 안 하는데, 게으름뱅이셔. 살짝 잘 던져. 문피께서는 본인이 어떤 캐릭터에 가깝냐 슬램덩크였더니 감동이었죠. 북산의 돌격대장 포인트 가드 송태섭. 송태섭과 그거는 나는 키 때문이라고. 키가 작으니까. 키 안 작아 보이시는데 앉아 계실 때는. 앉은 키가 큽니다, 제가. 아 근데 사실은 이 삼행시라는 이 액션, 이 컨텐츠 액션이 문피가 그 포인트 가드로서 다 이렇게 하시고 거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었죠. 저희가 지금 녹화 중에 이제 이 이화백주를 마시고 있는데요. 저희 부부의 소망 중에 하나가 우리 전통주, 우리 술이 트렌드를 넘어 컬처가 되는 게 저희 부부의 소망이에요. 너무 멋있다. 트렌드를 넘어 컬처가 되는, 사람들의 생활 문화가 되는. 얼마나 맛있습니까? 요게 지금 일본에 가면 이화백주를 요렇게 이 스파클링 와인잔에
7,000원에 판대요. 이 막걸리 저는 처음 먹어봤는데 너무 고급스럽고 문피와 같이 사시는 분 제가 팬입니다. 네이버에서 치면 뭐 엄청 많이 나오고요. 대동요주도 이지민 치면 많이 나올 거예요. 대동여주도 네. 이지민. 사실은 저희가 한 달 전에 저희 삼행시를 보시고 그 브랜드의 캠페인을 좀 같이 하고 싶다. 내년도 캠페인. 네, 그래서 우리 황영과 우리 흥 소장 다 같이 가서 PT를 했고요. 나중에 이제 메이드 되면 네, 그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PT를 할 때 우리 흥 소장이 발표를 하면서 좀 울었죠. 울진 않았고요. 뭔가를 제가 읽다가 마지막 줄을 못 읽고 그랬는데 그쪽에 들으시는 이사님이 울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우리 1편에 얘기했던 플랫폼 비즈니스 얘기할 때 공감돼서 공유했더니 공명하더라라는 1탄에서 얘기했던 거와 똑같은 게 사실은 그 장소에서 벌어져서 네. 쑥스럽고 기분 좋고 그랬죠. 뭐. 네. 자기의 개인 경험이 가장 큰 인사이트고 남한테 공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뭔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태도를 바꾸고 행동을 일으키는 건 제가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험의 사람이 꽤 있을 테니 이런 캠페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기획자로서 마케터로서는 가장 저는 제일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저는 여기서 잘난 척 하나 하면 고대 불문과의 황현산 선생님이 밤이 선생이다라는 에세이 좀 썼는데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신감을 갖는다는 것은 자신이 알고 있는 소소한 게 세상에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흥 소장이 뭔가를 얘기하고 액션하자고 외치는 게 그 맥락이다. 어찌 보면 소소할 건지 모르지만 매우 세상에 중요한 거다 생각하고 얘기하는 게 자신감을 가지는 거고 그런 면에서 사실 액션하는 그 입장에서 보면 존경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인생에서 꼭 가슴에 담아두고 있는 문장이에요. 삼인행이면 필요아사라. 세 사람이 길을 걸어가면 거기에는 꼭 스승이 있더라. 삼행시를 시작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저는 누구나 누군가의 선생님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게 시간에 말씀하셨죠. 네. 저희 컨텐츠를 보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우리는 뭐 충분히 목적을 달성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런 따뜻한 얘기에 초를 쳐서 죄송합니다만 명작 만화 나루토에 보면 사람이 5 이상 모이면 그 중에 한 새끼는 꼭 쓰레기다라는 군대에 가서 전업만 제대해라. 자, 우리가 이제 호기롭게 트렌드 책 읽지 마라 라고 선언을 했으면 보시는 분들에게 도움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황영, 우리 좀 굵직하게 트렌드 이것만 기억하자. 삼행시니까 한 3가지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무엇보다도 경제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게 하나 있고요. 2번째는 인구 구조나 인구 구성의 그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3번째는 커뮤니케이션 툴, 기술, 미디어 이런 3가지가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경제 상황이니까 예를 들어서 풍요롭고 돈 쓸 때가 많을 때는 이런 식의 소비 행태가 보이겠다 짐작이 되잖아요. 인구 구성 세대니까 말 그대로 무슨 세대 무슨 족 얘기가 거기서 나올 거고 그리고 이런 커뮤니케이션 툴이나 미디어의 변화가 나오니까 전통적인 마케팅이나 여기서 하지 못했던 소비자와의 연결, 인터랙션, 그리고 소비자에게 어떤 자극을 주고 하는 게 가능해지잖아요. 이 3가지 요소가 다 결부되면서 이 중에 이 2개가 묶이면 이런 게 나타나고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인구 구성에서 지금 노령화, 고령화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네. 그죠? 기본적으로 이게 다른 겁니다. 좀 마케팅 하는 분들이니까 용어 정리 잘 하세요. 노령화는 기본적으로 인류학 용어예요. 만 40세 이상의 중장년층이 인구의 절반을 넘으면 노령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령이라고 할 때 고령화는 유엔이 정한 노인이 65세부터예요.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몇 프로, 아마 7%일 거예요. 7%를 넘으면 고령화 사회. 그 몇 퍼센트가 넘으면 고령 사회, 20%가 넘으면 초고령 사회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에다가 지금 우리 미디어의 특징은 디지털이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디지털 영생 뭐 이런 게 있어요. 초고령 사회에 접어든 사람들은 예전 세대와는 전혀 다르게 죽음에 이르는 시간이 굉장히 긴 거예요. 그러면 죽음을 받아들이는 양태 또한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미 디지털 사회가 됐죠, 미디어는? 디지털 영생은 뭐겠어요? 비록 육신은 소멸돼도 내가 살아있을 동안 남겼던 디지털화된 내 정보가 계속 살아있게 되겠죠? 쉽게 말하면 그걸 갖고 비즈니스를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콘텐츠들을 모아서 추모하고 공유할 수 있는 뭘 만들겠죠? 우리가 지금 트렌드라고 얘기하는 건 그 3개의 요인들의 조합인 거예요. 세대론도 다 여기서 피해갈 수 없고요. 우리 왜 그 쌍팔년도 이런 얘기했죠? 쌍팔년도. 쌍팔년도가
몇 년도를 뜻하는 거냐 이거지. 뭐 만만한 흥소장. 아, 무시 좀 하지 마세요. 제가 학력이 더 고하고요. 책 판매 수도 제가 조금 높아요. 레인메이커보다 조금 높아요. 어쨌든 쌍팔년도가 몇 년도야? 응답하라 1988 그거 아닌가요? 1988년에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게 아니라 서기로 따지면 1955년이에요. 단기로 4288년이에요. 그 쌍팔년도가 뭐야? 한국전 끝나고 체계도 안 갖추고 개판이었던 군기도 없고 이 쌍팔년도가 1955년도인 게 중요한 건 인구 구조 문제예요. 우리나라 1차 베이비 부모 세대가 시작한 해가 1955년이에요. 그래서 63년생까지거든요. 그때 그분들이 710만인가 그래요. 720만. 네. 그럼 한 해에 거의 100만이에요. 그때 쌍팔년도 태어난 사람들 대학교 진학률 10%가 안 됐어요. 그분들이 재작년부터 은퇴하기 시작하지만 55년생이니까 네. 그분들이 현재 대한민국의 디시전 메이킹 의사결정권자예요. 그 사람들이 사회에서 사람 만나면 뭘 제일 먼저 물어봐요. 학번 어떻게 되냐고. 짠하죠. 그분들의 그 세대와 경제 상황을 결부해 보면 미국의 X세대도 마찬가지고 밀레니얼 세대 얘기하는데 그게 다 거의 결부되는 거예요. 자본주의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했던 거는 미국이 확 떴던 시기와 정확히 일치해요. 미국은 50년대, 60년대, 70년대 이 30년이 정말로 떴던데 중산층이 두터워지고 난리 났었을 때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50년대, 60년대, 70년대 자본주의에 편입된 나라들은 전체적으로 뜨는 거예요. 그래서 송구스러운 표현이지만 우리 산업화 시대 60년대, 70년대 고 박 대통령이 아니면 경제성장이 안 이루어질 거라는 말에 저는 동의를 안 해요. 그럼 그때 같이 있던 싱가포르, 홍콩, 일본은 걔네들 8%, 9%, 10%, 15% 성장했어요. 네. 밀레니얼 세대는 어떻게 특정돼요? 흔히 미국의 베이비 부모 세대는 우리보다 더 길어요. 일반적으로 베이비 부모는 사실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사회문화적으로 굉장히 충격적인 아주 근본적인 변화가 있고 난 후에 어떤 충격에 대한 대응이기도 해요. 그게 뭐냐면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베이비 부모 세대는 55년생부터예요. 일본 단가이 세대는 태평양 전쟁 끝난 게 44, 45잖아요. 그게 46, 47이에요. 그럼 미국 베이비 부모 세대는 45, 46, 47, 45 그때인 거예요. 그 사람들 공통점은 성인이 되고 활동할 때 가장 자본주의 경제가 확 뜰 때요. 같이 뜰 때.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의 자녀에 해당하는 세대들은 어떻게 돼요? 자녀가 이제 Y 제너레이션이라고 그러죠. 이제 Y 세대라고 그러죠. 그 Y 세대가 보통 몇 년도부터 시작해요? 제가 아까 황영을 제가 깔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열심히 제가 지금 한 10여 분간 조용히 있었죠. 근데 베이비 부모 정확히 얘기하셨고요. 55년부터 64년까지라고 얘기하는데 잘못됐어요. 네. 그런데 710만, 720만 명인데 이 책은 785만 명이래요. 거의 64년생을 넣어서 그래요. 그 책이 잘못됐어요. 55년에서 63년이에요. 그리고 2차 베이비 부모 세대가 68년부터고요. 그 책 잘못됐다고 전해주세요. 인정합니다. 네. 네. 베이비 부머 세대, X세대, Y세대, Z세대. 여기 재밌는 게 딱 걸려서 386 세대시고요. 제가 X세대입니다, 딱. 나도 X세대일걸? 아까 이런 거예요. 미시족 그런 것처럼 나를 X세대에서 빼주면 뭔가 섭섭해. 그러네요. 확실히 X세대시네요. 사실은 이 책이나 요즘에 Y세대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X세대는 몇 년생부터? X세대는 여기는 69년에서 79년, 75년인데 제가 진짜 X세대 완전히 가운데. 왜냐면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그 이병헌이랑 김원준 나와서 트윈 X! 그 트윈엑스를 만든 그 광고를 만든 게 우리 태곤이 형. 미국에서. 세대론에 있어서 제가 좀 짜증을 좀 내면 이게 X세대는 정확히 왜 X세대냐건 누구나 다 알잖아. 왜 X세대 왜? 정의할 수 없어서라고. 뭐냐면 기존의 거를 X세대는 뭐냐면 얘네들이 봐봐요. 69에서 79, 70에서 80이면 얘네들이 성인 될 때가 언제부터예요? 90년, 2000년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미국의 경제를 이끌어왔던 베이비 부머 세대가 성장해서 성인이 됐을 때와는 전혀 다른 경제 상황에 놓인 거예요. 걔네도 미국의 그 경제 성장을 견인했던 그 시절과는 다르게 경제가 올라가지 않은 상황이죠. 네네네. 그 옛날 그 사람들이 보니까 이 새끼들은 도대체 뭔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우리 때랑 너무 다르네. 그래서 수학에서 미지수를 뜻한 X를 붙인 거예요. 우리 옛날 개념으로 이 새끼 설명이 안 되는 새끼네. 골 때리네. X세대예요. Y세대는 얼마나 천박해. X 다음이 Y란 거 아니야. 그 다음이 Z란 이렇게 천박한 세대로는 어딨어요. 그건 진짜 마케팅쟁이가 만든 말장난이라고. 그래서 저는 Y세대부터 사실 약간 짜증이 나요. 물론 저도 브랜딩이나 마케팅 하니까 그런 거 써먹지만 저도 짜증나요. 4차 산업혁명?
이거 미국 애들은 안 쓴대요, 잘. 만들어낸 말들에 저희가 너무 피곤한 것 같아요. 4차 산업 말을 제일 먼저 한 사람은 독일 사람이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쓰긴 해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다르게 쓰는 건 혁명이 붙은 거예요. 그 독일 그 사람도 4차 산업 얘기를 해요. 인공지능 얘기를 하고, IoT 얘기를 하고, AI 얘기를 한다고. 그거 없었냐고, 이씨. 하늘 아래 완전히 새로운 건 없잖아요. 이런 흐름이 있던 건데 이게 더 중요해질 거다. 더 중요해지는 게 이런 비슷한 성격으로 묶인다 설명해내는 용어로 4차 산업까지는 난 오케이라고 봐요. 혁명이 붙은 순간 이건 불안하는 거예요. 우리가 까먹고 있는데 혁명이란 말을 왜 붙이냐고. 왜? 혁명은 기본적으로 물론 정치 용어지만 산업혁명이 왜 혁명이에요? 기존 질서를 뒤엎을 만큼 큰 변화가 있으니까. 정확히 문표해야겠네요. 혁명이란 말이 그 담지하고 있는 뜻은 뭐냐면 그런 걸 계기로 해서 지배층이 바뀌거나 완전히 사람들의 삶의 양태가 완전히 바뀌거나 농업혁명은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농사지면서 정착을 하게 그렇죠. 인류의 삶의 양식이 완전히 바뀌었을 때 농업혁명이에요. 그럼 산업혁명은 왜 혁명인데? 귀족, 왕족으로 대변되는 세습의 권력이 부르주아를 중심으로 하는 자본가나 산업가의 새로운 지배층으로 바뀌는 걸 의미하고 하루에 삼시세끼 먹기 시작한 게 산업혁명이 이룬 거예요. 사람들은 옛날에 어떻게 일했어요? 자기가 먹고 사는 집에서 일어나면 배꼽시계 맞춰서 해 뜨면 일어나서 일했고 해 지면 들어가서 잤어요. 대량의 생산력이 담보돼야 되니까 산업혁명이 일어나면 공장에 사람을 모아야 돼요. 그래서 점심시간이 생겼죠. 그러니 아침 먹게 되고. 그건 혁명. 4차 산업에 혁명을 왜 붙이느냐라고 생각할 때 저는 4차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에는 100% 동의하는데 그걸 혁명이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동의하지 못한다. 저는 지금 황영의 얘기에 동의하고 그리고 제 말을 끊으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나고 제가 끊으면 막 뭐라 그러면서 마치 4차 산업혁명을 언급한 주범이 우리 흥 소장인 것처럼 너무 몰아쳤어. 폭풍처럼. 지금 두 분 말씀하시는 거를 듣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세대 구성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해요. 어떤 의미냐면은 한동안은 인사말이 이거였어요. 식사하셨어요? 밥을 못 먹던 시절이니까 식사하셨어요라는 인사말이 안녕하세요 하고 같은 말인 거죠. 식사하셨어요라고 인사하는 세대서부터 하이로 반가 하는 세대까지 같이 살고 있어요, 우리는. 하이로 반가운 거 되게 옛날 건데. 옛날 사람 2, 옛날 사람 1, 옛날 사람 2.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그런 세대가 다 같이 모여 사는 게 대한민국이에요. 식사하셨어요부터 안녕하세요, 하이, 할로, 그 다음에 카톡으로 하는 세대까지 굉장히 복잡한 구성이죠. 이런 구성에서 트렌드라는 게 너무 전 세대를 아우르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세대만 노리는 마케팅 용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렇게 많이 쓰이죠. 경제 상황 얘기를 이제 다시 한번 그 잔소리 짧게 드리면 이번 기계 하셔도 돼요. 이런 거는 어차피 자신의 지식을 막 자랑하실 거니까 하세요. 들어드릴게요. 지식으로 누르란 말이야. 내가? 빈정으로 하지 말고 지식으로? 지식으로 눌러야지. 나는 마음이 태도가 좋은 사람. 착해서 그래. 일본 애들이 옛날에 잃어버린 10년 이런 거 네. 얘기했잖아요. 90년대 초반에 버블의 붕괴. 얘들도 처음에는 이게 현상적으로 부동산 그 값 위주의 그 버블이 붕괴됐다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단순히 버블이 붕괴된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고 붙인 이름이 장기 저성장이잖아요. 이게 일본만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도 그렇고 이름 되면 알만한 자본주의 국가 중에서 국가 경제 성장률이 뭐 3% 이상 되고 5% 되고 이런 데가 없어요. 네, 없죠. 전체적으로 장기 저성장 국면에 들어섰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주는 게 실제로 상당히 많은 경우 소비자나 생활자의 트렌드를 예측하는 그 원인이 되는 거거든요. 자, 봐봐요. 아까 코코닝 얘기했잖아요. 네.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우리도 그런데 베이비 부머 세대에 한참 호황기 고성장 시기에 있던 사람들은 나름의 자산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는 몸뚱아리 하나로 열심히 하면 집 한 채 살 수 있고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주택이나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의 가격은 상승한 상태에서 장기 저성장기에 들어온 사람들은 한꺼번에 같이 올라가는 이런 혜택을 얻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코닝 나오는 거예요. 일본의 그 불황 때 썼던 책 제목이 뭐냐면 우리나라에 번역됐습니다만 포기와 선택의 생활 미학이에요.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는 전체적으로 뜨니까 나도 월급이 막 올라가고 그랬던 거 쉽게 얘기하면 그럼 내가 100이라는 리소스가 있고 구매력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관심이 있는 게 10개면 10개를 다 할 수 있었다는 거지. 근데 지금은 그 중에 자기한테 가장 의미 있고 혹은 자기를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로 나머지는 포기하고 선택해서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보이냐면 그래서 덕후가 추앙받는 이유가 넓어지지 못하니까 깊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호황기나 이런 상승기에는 예를 들면 위스키 동호회가 있다. 그럼 막 위스키 이것저것 맛있는 거 먹고 그러는 거예요. 깊어지는 거 어떻게 돼요? 싱글 몰트 위스키 동호회가 생기는 거예요. 와인 동호회에서 어떻게 깊어져요? 칠레 와인 동호회가 생기는 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무시무시한 일이 생기냐면 이게 나로 침잠하는 거잖아요. 코쿠닝이 누에고치가 오듯이 그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일본 애들은 그거를 수고모리 소비라고 그랬어요. 수고모리가 뭐냐면 새 둥지로 돌아온다고. 코쿠닝하고 똑같죠? 그렇네요. 나, 우리 집, 우리 공간, 내 공간.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어떤 게 생기냐면 내가 중심이 되고 더더욱 중심이 되고 확장된 나인 우리 편과 나와 상관없는 너, 확장된 너인 다른 집단과의 경계나 구분을 굉장히 날서게 해요. 그래서 이게 개인으로 굉장히 심화되면 히키코모리가 나타나요. 오타쿠는 상대적으로 활동적이니까 넓어지지 못하고 깊어진다는 측면에서 전문가인 덕후는 뜨지만 히키코모리는 침잠하죠.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나와 확장된 나인 우리 집단과 어울리지 않는 멍청한 새끼들 너로 구분할 때 집단으로 발현되면 소그룹에서 발현되면 그게 일본의 이지메인 거예요. 그 현상이 본격적으로 사회 현상으로 나타나고 문제된 게 언제냐? 장기도성장 시대부터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왕따가 막 나온 건 언제부터예요? 21세기 들면서부터예요. 그렇죠. 우리 한 2005년, 2010년부터 우리도 장기저성장 시대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공유경제도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가지지 못하게 되니까. 이거하고 세대하고 붙어요. 세대 얘기를 하더라도 저 혼자 이렇게 떠드는 건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자각하셨나요? 제가 이렇게 인내심이 많습니다. 지금 한 얘기들을 굉장히 저는 인사이트가 있고 아마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야 그래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구나. 이게 뭐 대단한 얘기가 아니라고 어떤 분은 하겠지만 아는 사람은 알아요. 이 깊이를. 황영이 386세대시죠? 네. 제가 이제 완전 X세대, X세대. 근데 그런 거는 누가 만들죠? 그거 제 계획이 만든 거 아니에요, 또? 아니, 그 제일 계획이, 아니, 회사 얘기를 왜 자꾸 해요? 아니, 제가 제 계획을 못 다녀봤거든요. LG에드, 이노션, TBW도 잠깐 다녔었습니다. 네. 그 세대를 규정짓는 용어 중에서 제 개인적으로 제일 천박한 용어가 386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 기억이 맞으면 아마 일본에서 그 이름 붙였을 거예요. 확실합니까? 제 기억이 맞다면. 그래서 386이라는 게 뭐 컴퓨터 갖고 사양 갖고 네. 장난친 거잖아요. 그죠? 인텔 뭐 80286, 386, 이렇게 뭐 펜티엄 이런 식으로 될 때. 그래서 그때 마침 그 첨단 컴퓨터 사양하고 맞춰서 당시 기준으로 하면 뭐 30대고 80년대 학번이고 네. 그러면 60년대생이다. 네. 그런 비용신 같은 네이밍이 어딨어요? 너무 좋아. 봐봐요. 그때 기준으로 30대다? 그럼 80대 학번이지 뭘. 그때 기준으로 30대다? 60대생이지 뭘. 일부 입장에서는 그런 민주화 운동 세대라고 할 수 있는 애를 까고 싶은 그런 욕망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제 기억이 맞으면 일부 시리즈 기사도 있었어요. 386이 어떻게 산다라고 할 때 그때 이름 지었던 386인데 물리적으로 거기에 해당하는 그러나 민주화운동 세대라고 다 민주화운동한 거 아니고 전혀 그렇지 않은 사는 사람을 막 시리즈 한 적도 있어요. 또 하나는 마치 386 세대가 민주화에 그 공헌하는 것도 분명히 인정하지만 그 386 세대가 어떤 거냐면 1차 베이비부 세대의 끝하고 연결되고 2차 우리나라 베이비부머 세대라는 68년생하고 연결되고 하면서 가장 동반 상승하는 경제 상황에서 젊은 시절을 보낼 수 있었어요. 그러니 그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데모만 했어도 취직할 수 있었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요새는 젊은 분들이 워낙 그런 상황을 돌파하기 힘드니까 그 욕하는 대상으로 희화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저는 세대를 붙일 때 그렇게 붙이는 거는 사실은 좀 뭐 그게 뭐지 일지상화가 됐으니까 제가 뭐라 안 합니다만 68혁명 세대는 68세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것도 하나 알았으면 좋겠어요. 몇 년 전에 그 메르스 사태 났을 때 네. 코호트 격리 이런 거 혹시 들어봤어요? 그룹 격리 이런 식으로 썼거든요. 네. 코호트란 말이 마나임이라고 독일 사회학자가 만든 말이에요. 세대하고 비슷한데 약간 다른데 그게 뜻이 뭐냐면 어떤 세대의 공통점을 묶는 거는 그 물리적 연령을 따졌을 때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겪었던 공통적인 임팩트가 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떤 거를 통해서 동질감을 확보한다는 거예요.
슬램덩크 지금 흥 소장은 언제 읽었어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92년도에 그럼 고2 때면 몇 살인 거죠? 제가 18살. 그거예요. 17에서 20대 한 25, 요때 공통적으로 겪었던 굉장히 임팩트 있는 어떤- 사건이나 이런 이벤트에 의해서 그 세대의 동질성이 규정된다요. 그러면 예를 들어 슬램덩크가 굉장히 유명한 컨텐츠가 돼서 지금보다 훨씬 임팩트가 있다면 그 시절에 슬램덩크를 읽은 사람은 예를 들면 슬램덩크 세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슬램덩크 키즈라고도 불러요. 그렇죠. 그건 충분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386의 네이밍 자체도 마음에 안 들고 실제로 쓰임새 자체가 꼰대, 꿀 빨던 세대를 희화하는 거로 쓰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 뭐 제가 거기 해당해서만은 아닙니다만 그런 게 있어요. 잠깐 방심했더니 지금 잘난 척 엄청 했어 지금. 와 진짜 황영 진짜 이 형 안 되겠네. 시청자 여러분, 제가 황영이 잘난 척을 많이 못하도록 계속 통제하겠습니다. 반격하겠습니다. 반격을 얘기를 해야지. 지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지식으로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을 마케팅하는 사람만 보시지는 않을 거예요. 뭔가 장사를 하시더라도 고객들을 나누고 뭐 영어로 하면 메인 타겟과 서브 타겟 이렇게 하시거나 할 때요. 이걸 인구 통계학적으로 나누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마케팅하는 사람 다 아는 얘기죠. 라이프 스타일로. 저는 더 들어가면 요즘에 취향으로 묶어야 된다고 봐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요즘에 스타트업 코칭 혹은 컨설팅, 브랜드 컨설팅을 하는데요. 작은 스타트업들한테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게 친구를 만들어야 된다. 우리 브랜드를 열렬하게 좋아하는 브랜드 에반젤리스트, 브랜드 옹호자. 저는 그거를 의역하면 우리 브랜드의 친구. 나를 막 자랑해주고 얘 내 친구야. 나 얘랑 되게 친해. 그런 거를 만들려면 절대 인구 통계학적인 타겟팅은 필요가 없다. 그렇게 보면 세대로 뭔가 하는 것 자체는 마케팅에서 아무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Y세대 안에도 얼마나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인구 통제 계약적인 거로만은 그 고객을 소비자를 분류할 수 없다라는 말에 동의하면서 그게 극단적으로 그렇게 흐르면 그것 또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깽냐? 반격한다더니. 그러면 계속 반박해도 아니. 라이프 스타일이고 취향으로 묶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근데 사기꾼들의 전형이 뭐냐면 가능성을 물었는데 당위로 대답하는 놈들이에요. 예를 들면 매출 200억을 달성할 수 있나요? 이렇게 하면 이라고 가능성을 물었는데 당위. 그럼요, 해야만 합니다. 사기꾼의 전형이거든요. 우리 흥소장의 사기꾼의 얘기가 아니라 연령 이런 데모그래피로만 세그멘트를 하면 안 된다는 말에 100% 동의하지만 조심해야 될 게 있는 게 연령은 굉장히 넓더라도 어떤 취향이나 어떤 라이프스타일을 동질의 라이프스타일을 가진 사람을 묶어낼 거냐 그리고 어떤 식으로 묶어내는 방법론에 그 묶어진 사람들한테 어떻게 접하고 전달할 거냐 문제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만 얘기하면 자칫 실행에 있어서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연령을 타겟팅할 때 예를 들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인구 구조의 변화하고도 문제가 있는데 왔다 갔다 할게요. 네. 종횡무진 하자고요, 우리. 쌍팔년도에 태어나서 63년까지 1차 베이비 세대가 우리나라에서 작년, 재작년부터 공식적으로 은퇴를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전의 은퇴 세대하고 뭐가 다르냐? 아파트 값이 폭락만 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은퇴 세대인데 구매력을 여전히 갖춘 유일한 세대가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학교 때 친구 아버님이 환갑되면 그때부터 할아버지예요, 그죠? 지금 60 된다고 누가 환갑잔치 해요. 게다가 기대 수명은 길어져요. 지금 20대 애들, 사회에 진입한 애들이 그분들이 사회에 진입할 때처럼 돈도 많이 받고 그러냐 이거지. 흔히 말하는 복고 마케팅이나 노스텔제 마케팅에서는 그러면 어떤 게 중요한 거냐? 아까 코홀트가 중요한 거예요. 이런 타겟이면 역산해서 이 사람들이 10대 후반, 20대 초중반에 겪었던 큰 사건, 큰 문화 현상, 그때 유행했던 거를 새롭게 제시하면 복고 마케팅은 성공하는 거예요. 응답하라 시리즈에서 그때는 물론 40대를 겨냥했지만 그 사람들이 그 시점 10대 후반 20대 초중반에 있었던 상품을 다시 해서 다 팔렸잖아요. 이제 우리도 그렇게 시작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완전히 서로 배척하는 개념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일하기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트렌드에 대해서 굵직하게 세 가지 방향으로 얘기하자고 하면서 황영께서 먼저 이제 경제 상황에 비추어서 생각해보자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곁다리로 인구 쪽 얘기도 됐습니다. 자, 우리 미디어 쪽 커뮤니케이션 툴의 발달에 주목해야 된다. 이쪽으로 얘기를 넘겨볼까요? 커뮤니케이션 툴 자체가 가지는 건 이제 마케팅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흔히 몇 년 전에 그 얘기 나왔던 빅데이터처럼 뭐 빅데이터 얘기가 거기에 시초기도 한데 그 요새 그 굉장히 그 주목 많이 받고 있는 개념 중에 하나가 데이터 드리븐 마케팅이에요. 근데 이게 데이터 드리븐 마케팅은 이전에 데이터베이스 마케팅하고는
결이 전혀 다른 거예요. 네.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은 소비자에 대해서 정보를 많이 알고 그리고 객관적인 개수적인 형태의 어떤 반응을 할 수 있다는 얘기라면 데이터 드리븐 마케팅이라는 건 빅데이터처럼 소비자된 데이터가 쌓이는데 그 데이터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어떤 시점에 뭘 사고 어떤 구매 양태를 보이고 알기 때문에 그 사람마다 제일 최적의 솔루션 오퍼를 훅 들어오게 만들 수 있다 이 뜻이에요. 미국에는 그런 데도 있잖아요. 가격 자체가 프라이싱이 퍼스널라이즈 된 데도 있어요. 또 하나 이런 커뮤니케이션 미디어가 발전하니까 소비자들이 단순히 의견을 전달하는 피드백이 아니라 함께 뭘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흥 소장이 얘기하는 마켓 4.0 코틀러 아저씨는 포피가 아니라 포시라고 했을 때 뭐라고 그랬다고요? 포시의 첫 번째는 코크리에이션. 프라덕이 아니라 코크리에이션이다. 그리고 커런시. 프라이스가 아니라 커런시다. 제가 영어 발음이 좀 컴플렉스에 있지만 그냥 자신있게 하겠습니다. 커뮤널 액티베이션. 그래서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는 뭐 이런. 프로모션이 컨버세이션이죠. 왜냐하면 마켓 4.0이 인간적 유대가 제일 중요한데 마켓 4.0 책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는 이제 디지털 시대를 깔고 하는 얘기거든요. 디지털 시대라는 얘기가 커뮤니케이션 툴, 미디어의 변화를 기본으로 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옛날 IMC에서는 프로모션을 커뮤니케이션을 얘기했어요. 그죠? 근데 이 양반은 마켓 4.0에서 컨버세이션을 얘기했어요. 커뮤니케이션하고 컨버세이션은 비슷한 얘기지만 다른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은 발신자와 수신자 관계를 설정하고 예를 들어 발신자가 계속 떠들었는데 수신자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해도 커뮤니케이션 된 거예요. 그렇죠. 컨버세이션은 대화를 의미하잖아요. 반드시.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컨버세이션을 할 수 있으려면 거대한 기업과 하나의 그 작은 개체인 소비자가 컨버세이션 한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인터랙션 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툴이 발전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 그런 맥락에서 우리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뭐라 그랬냐면 IT 산업이라고 했어요.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란 말이지. 요새는 그걸 ICT 산업이라고 그래요. 흥 소장, ICT는 뭐의 약자입니까? 지금 자꾸 저를 지금 이렇게 아까 제가 좀 습격했다고 그러시는 건가요? 일반적 ICT 그러면 인포메이션하고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근데 이게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이제는 컨버세이션은 사람 냄새 좀 나잖아요. 커뮤니케이션은 예를 들면 우리가 IoT 얘기하잖아. IoT. 내가 이 스마트폰에 앱을 깔든 뭘 했어. 집에 들어갈 때 스마트폰을 딱 키면 자동으로 열려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얘는 뭔가를 발신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문은 어떤 장치가 센서가 달렸겠지만 그걸 수신하는 거죠. 그거 자체를 커뮤니케이션 보는 거지. 그런 맥락에서 IT가 아니라 ICT라고 얘기하는 게 충분히 의미가 있어요. 이 어떤 매체나 이 커뮤니케이션 툴이 발전한다는 얘기에서 항상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런 거를 잘 쓰는 젊은 세대와 그거에 대해서 활용을 잘 못하는 좀 나이 먹은 세대의 분화가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즉각적인 반응을 유도하는 디지털 기기를 통한 마케팅이나 브랜딩이 젊은 세대에게 주는 영향력이 큰 만큼 동시에 그것과 그런 기계적인 어떤 강점에 옛날 세대들이 갖고 있는 향수를 자극할 수 있는 콘텐츠가 결합되는 게 저는 무지하게 파워풀할 거다 이제. 디지털이 발전하면 콘텐츠 마케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율주행차 나오면 물론 좀 먼 얘기지만 사람이 운전 안 해요. 출퇴근할 때 차로 간다고 쳐봐요. 내 감각을 활용해서 운전하지 않고 30분을 그냥 가요. 그럼 거기서 뭘 할 수 있죠? 뭔가 문화적인 걸 소비를 하겠죠. 독서를 한다든가. 그게 다 콘텐츠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발전할 거라고 보고요. 끝날 종자에 생활 상자 써서 일본에서 요새 발전하는 게 슈카스 산업 이런 거 있어요. 인생을 종료하는 걸 준비하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인구 구성에 거기에 디지털 혹은 컴퓨터 툴이 결합되니까 그 디지털 영생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다. 황영께서 디지털 영생을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또 새로운 사업으로 떠오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잊혀질 권리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온라인상에 디지털에 남겨놓으면 이게 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계속 남아있잖아요. 제 대학원 동기 중에 한 명이 잊혀질 권리 갖고 특허를 받았어요. 네, 그래서 디지털 영생이라는 게 있지만 그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잊혀질 권리에 관계된 사업들도 등장하고 있다. 정도로 이제 말씀드리고요. 마켓 4.0이라는 책이 많은 분들이 또 읽으셨고 필립 코틀러의 이제 혼이 담긴 구라죠. 근데 사실 책은
졸라 재미없습니다. 근데 제가 그 책에 날개 있는 거를 사진을 찍어서 강의 때 가끔 얘기를 해요. 마켓 4.0이 여기서 이제 ICT 발달로 인한 자동화, 지능화, 여기서 혁명이라고 얘는 또 말을 쓰네요. 하이테크, 하이터치, 융복함 전략. 근데 제가 동그라미 친 건 뭐냐면요. 첨단 기술 하이테크는 역설적으로 가장 인간적인 감성의 하이터치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첨단 기술과 초연결성으로 대표되는 마켓 4.0 시대에 시장의 권력이 완전히 소비자에게 이동했다. 이건 황영이 몇 년 전부터 그 컨설팅을 하실 때 하신 얘기고, 여기 그 얘기 나옵니다. 소비자와 대화하는 컨버세이션 능력, 컨버세이션 마인드라고요. 독일의 스테판이라는 사람은 실제로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마케팅은 자신의 브랜드에 대한 긍정적인 컨버세이션을 일으키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 얘기하신 거와 같은 맥락인데, 수다를 떠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관련된 얘기를 할 수 있게 판을 잘 깔아주는 거예요. 그럼 플랫폼과 또 연결이 돼요. 나와 이 브랜드와 이 소비자의 컨버세이션보다는 이 유저들끼리의 컨버세이션 일으키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마켓 4.0 얘기하면서도 다시 우리가 Some things never change로 돌아갈 수 있는 게 뭐냐면, 결국 마켓 4.0 얘기하지만 인간, 사람과의 유대관계가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관계, 사랑, 사람. 홍 소장이 늘 주창하는 사람에겐 사람이 필요하다. 황영께서 늘 말씀하시는 진정성 있는 브랜딩이라는 것도 결국 사람 빼고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요. 자, 홍 소장. 네. 열독했죠? 책 이렇게 많이. 네, 열독을 했는데. 황영을 제가 오늘 좀 괴롭히려고 했는데, 아까 훅 저를 긁으셔서 제가 간만에 10년 만에 그 큰 소리를 좀 냈습니다. 궁금하시면 예고편을 보시기 바라고요. 자, 책을 저렇게 7, 8권 읽으셨죠? 트렌드 관련 책을. 여기서 좀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메가 트렌드 중에 하나래요. 경험주의자들, 경험이즈먼들, 혹은 경험한 걸 SNS 미디어에 노출해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 저는 SNS의 본질 중에 하나가 노출증과 관음증 환자들의 향연이라고 보거든요. 저도 관음보다는 노출을 엄청 많이 하고. 그래서 경험, 공유, 이런 쪽의 어떤 메가 트렌드들이. 경험이 중요하다가 메가 트렌드라는 거예요? 그게 메가 트렌드라고 이 책에서 얘기해요. 표현이 그렇게 후지지 않은데? 소유에서 경험으로, 소비의 고도화와 SNS가 그 배경. 안에 있는 내용들은 예전에 뭐 소유냐 향유냐, 몸이 답이다, 이런 이제 자그마한 트렌드들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황영 어떻게 보시는지 문피나. 소유에서 경험으로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몇 년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인류가 나오면서부터라고 생각해요. 자, 알타미라 동굴벽화, 거기 소 그림이 딱 그려져 있잖아요. 구석기인이 그린 그림이잖아요. 소를 왜 그렸겠어? 나 저거 먹었거든. 나의 경험을 기록으로 남겨둔 거죠. 나 이딴만한 소 잡아서 먹었어. 제가 생각하기에 예전에 석학들도 같은 이유예요. 괴테의 이탈리아의 기행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괴테가 그 책을 왜 썼을까? 독일 사람들한테 나 이태리 갔다 왔어. 너네 못 가봤지. 이거야 사실은. 소유에서 경험이 메가 트렌드일 것이다?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이건 그냥 컬처야. 인간의 본성에 가까운 거니까 인간의 본성을 계속 자극하는 것들은 계속 나올 거예요. 그렇게 본다는 거죠. 인간의 본성적인 측면에서 본 거고, 나는 뭐 소유에서 경험으로 할 때마다 우리 어릴 때 읽었던 에릭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 좀 싼마이스럽게 말씀드리면 소유에서 경험으로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어떤 걸 소유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뭐죠?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죠? 경험은. 내가 안 사고 빌려 써도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전체 트렌드를 관통하는 첫 번째 원인 중에 하나인 경제 상황과 밀접한 경험이 관련이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저성장 시대고, 자기가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 자체가 확 줄어요. 무리해서 살 돈이 없는 거라. 그럼 경험만 해도 그것도 하나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렌탈 서비스가 나오는 거고, 공유 경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 맥락에서 하나만 잔소리를 또 드리면, 마케팅 하신 분들, 잘 들으세요. 우리는 벤치마킹, 베끼기겠지만, 특히 소셜미디어가 잘 되면서, 이런 브랜드 닮아야 된다, 이런 얘기 막 나와요. 매우 존경스러운 브랜드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스타야 서점 얘기가 많이 나와요. 책을 파는 게 아니라 라이프스타일 파는 거고, 거기 갔더니 구성이 이렇고, 책을 한 게 아니라 주제별로 여행이면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벤치마킹을 한다는 건 어떤 성공한 사람이나 성공한 브랜드의 성공한 후의 모습을 베끼는 게 아니에요. 이 브랜드가
지금 같은 성공을 일으킬 때 어떤 지난한 과정을 거쳤는지를 보고 그걸 짧게 압축적으로 해서 성공하고 싶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럼 츠타야는 그러면 왜 어떻게 성공했냐 이거지. 츠타야가 처음에 오프라인 서점을 시작한 거예요. 그죠? 전체적인 장기 저성장이 오니까 선택과 포기의 생활 이야기예요. 사서 소장해서 읽을 만한 책, 옛날 같으면 다 샀다고 쳐요. 이제 그런 책 말고는 막말로 살 돈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대여하는 거예요, 대여. 비디오 대여하고 만화방 대여하는 그런 거로 스타일은 성공한 거예요. 소유가 아닌 경험. 그리고 나서 돈을 많이 벌고 나니까 훨씬 멋있게 오프라인에 멋지게 만들어내고 그래서 라이프스타일 판다 그러고 그것만 따라해서 그럼 우리도 그 서점을 그렇게 크게 만들고 라이프스타일 파는 거로 하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츠타야 서점에 대해서는 저는 성공한 지금 모습에만 주목해서 막 멋있다 떠드는 게 아니라 얘네가 어떤 식으로 성공했고 그 성공하는 그 과정에는 어떤 경제 상황적인 맥락이 작용했는지를 보지를 못하면 겉모습만 꾸밀 뿐이지 결코 성공할 수도 없다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형, 제가 아까 저기 있는데 그 조용필 얘기 한번 해주세요. 아마 아주 초창기부터 벤츠를 타셨어요. 젊은 시절에 한번 사고가 나서 큰일 날 뻔했는데 벤츠 때문에 살아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벤츠만 타세요. 애들한테 조용필 선생님을 벤치마킹을 하면 이 새끼들이 차만 벤츠부터 바꿔. 벤치마킹을 했더니 벤츠. 실제로 조용필 선생님이 뭐 그것도 약간은 굴하겠습니다만 뭐 폭포에서 피를 몇 번 토할 정도로 뭐 목소리를 갈고 했다잖아요. 그거를 그 양반이 5번 피를 토했으면 우리는 어떻게 2번만 토하고 될 수 있지를 보고 공부하고 하는 게 벤치마킹이지 기획사 차리고 벤츠부터 사는 게 벤치마킹이 아니라 이 뜻이에요. 다시 좀 돌아올게요. 소유에서 경험으로라고만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은 공유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까 공유 경제까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공유가 중요한데요. 제가 좀 자랑 좀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그 박사과정 수료 박수 서박수지 않습니까? 석사 논문을 저는 썼어요. 두 분은 아마 논문을 안 쓰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딱 편집 각이야 이건. 그래서 주제가 노출증과 간음증에 대해서 그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소셜 미디어 상에서 사람들의 노출의 욕망과 관음의 욕망, 거기에 인정 욕구를 해보고 싶었는데 주제가 너무 어렵다고 지도 교수님이 너 이거 못한다고 그래서 포탈 사이트의 퍼스널리티와 어쩌고 이런 걸 했는데 그때도 사실 생각을 해봤더니 동굴벽화도 얘기하셨지만 저도 어렸을 때 자랑하고 싶은 게 있으면 친구들 집에 오라고 그랬거든요. 딱지 막 이런 거. 사실 이걸 제가 왜 갖고 왔냐면 이게 이노우의 친필 사인이에요. 요즘에는 제가 인스타에 올리고 페북에 자랑할 수 있죠. 근데 옛날 같았으면 만약에 제가 30년 전이었으면 친구들 오라고 그러고 동네 사람들한테 막 돌아다니면서 이거 나 받았다고 자랑을 하겠죠. 이 자랑의 욕구와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아까 문피가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 트렌드라기보단 더 큰 인간 기저의 본성적인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소유에서 경험으로 하는 그 메가 트렌드 맥락하고 이걸 얘기를 하면 소유하면 내가 그냥 필요할 때 보면 돼. 자랑스러워. 그리고 나 친한 사람은 보여줄 수도 있고 갖고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경험은 원칙적으로 그러지 못하잖아요. 휘발성 있잖아. 한번 에어비앤비로 1박에 만약에 100만 원짜리 멋있는 걸 했어. 그 자꾸 찍어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 얘기예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툴이 발전하니까 소유는 직접 경험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한 번 경험한 거는 직접 경험이 한 번 하고 끝나는 건데 이제 미디어의 발전에 따라 인정 욕구가 결부돼서 한 번 경험했던 게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한 번의 직접 경험이 많은 사람에게 간접경으로 막 전달돼요. 소유하진 않았지만 소유에서 올 수 있는 이 인정 욕구가 다르게 발현될 수 있는 그런 미디어가 발전했거든요. 제가 약간 말장난일 수도 있지만 소유에서 경험으로라고는 하지만 경험을 소유하는 시대인 거죠. 맞죠. 경험을 소유하는 시대 너무 좋고요. 좋아요. 제가 실제로 아주 살아있는 얘기 하나 해드리면 어떤 친구가 형, 저 폰 좀 볼게요. 사진첩을 쭉 보더니 형, 이 사진 나 줘. 이거 나 인스타에 올리게. 이게 어떻게 보면 두 분이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어요. 왜 남의 사진을 지 경험인 척 인스타에 올려? 근데 그런 애들이 있어요. 남의 경험까지도 자기가 갖고 싶은 거야.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여기 마케팅하는 사람이나 학생들한테 얘기합니다. 이 맥락에서. 우리가 똑같이 어딜 가서 음식점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내가 찍은 사진보다 문피가 찍은 사진 좋아. 아, 그럼 그 사진 내가 쓸게요. 이거는 충분히 쓸 수 있는 같은 공간에 있었으니까. 아무리 그 소셜미디어의 그 맥락이라 하더라도 내가 실제로 하지 않은 남의 소스를 쓰는 거는 1번 도둑질이고요. 2번 그거 아무 생각 없이 하면 표절하는 나쁜 새끼가 되는 거예요. 저보고 좀 하지 마세요. 우리 위치가 이렇게 되니까. 소셜미디어 확산과
가능성, 복제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윤리적인 잣대가 필요하다. 그러지 말아야 되거든요. 개인화된 미디어에서 컨텐츠를 올리는 건 아까 흥 소장 얘기한 대로 본질적인 두 종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는 징징거리는 거, 하나는 잘난 척하는 거. 극단적으로 그 두 개밖에 없다고 봐요, 저는. 개인 미디어에 올리는 건. 그래서 필요한 건 뭐냐면 징징거리더라도 잘난 척하더라도 일정 정도의 클래스 경만 지키면 된다라는 거예요. 제일 짜증나는 메시지가 뭐냐면 밑도 끝도 없이 오늘따라 사람이 싫다 이런 거 올리는 거 보면 난 친구 끊고 싶어요. 두 번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오늘 내일이 잘 먹었어요 이러면서 뒤에 샤넬백 솔직하게 샤넬백 득템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영상하고도 관련된 건데 저는 올리는 게 다 개인 미디어니까 내가 올린 거 뭐 어떠냐고 얘기하는 게 가장 멍청한 변명이라 생각해요. 소셜미디어 올린 글은 디지털 타투다라고 정의해요. 타투 문신은 지워지지 않아요. 이 컨텐츠 머리에서 지워도 구글에 남아 있어요. 경력 관리니 무슨 캐리어 패스니 이런 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술 처먹고 쓴 거 SNS 메시지 일단 지우세요. 그게 자기 브랜드 시작이에요. 난 맨날 술 마시는 거 올리는데? 그거는 술 콘텐츠를 만드시는 분이니까. 그거는 술 취해서 아무 말을 한 게 아니라 술 먹는 거 자체가 컨텐츠인 분이고 다른 거고. 자, 다음 주제로 이제 좀 넘어가 볼게요. 자, 소유에서 경험으로. 그 다음에 또 하나 흥 소장이 꼽은 게 이제 과시에서 가치로? 여기는 과시에서 가치로 써 있더라고요. 네. 개인화와 정보 환경의 변화로 가치 소비의 확대. 내가 이걸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걸 소비한다. 여기 이제 가심비라는 얘기도 나와요. 가성비가 아니라 가심비다. 가격 대비 심리적 만족 뭐 이런 구라겠죠. 이건 이제 2018년 트렌드가 가심비다라고 어떤 저자분이 얘기하셨고 걔 무시합시다. CSR 트렌드, CSV 트렌드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하죠.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기업들을 불매운동을 한다든지 그 글로벌 트렌드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21세기가 들어면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요. 정보 주권의 재편 현상 이런 게 있어요.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시키는 주체는 기업이나 정부였던 거예요. 시민이나 소비자는 그거를 받아들인 수신자였고 겨우겨우 피드백 정도 할 수 있었는데 특히 소셜미디어가 발전하면서 시민이나 소비자도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주체가 된 거예요. 여전히 헤게모니는 기업과 정부에 있단하더라도 그죠? 두 번째는 노령화예요. 노령화. 만 40세 이상이 절반을 넘어요. 그런데 기대 수명은 엄청 늘어졌죠. 직업적 안정성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흔들려요. 자, 옛날 같으면 20대 중반에 취직해서 그 환갑될 때까지 다니고 한 5년, 10년 살다 죽으면 돼요. 지금은 40 정도 되면 그때부터 계속 다닐지 어떨지 프리랜서가 될지 몰라요. 그죠? 프리워커가 될지. 죽으려면 80이 넘어야 되나?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나를 나타내서 뭐 대단한 걸 마련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심심한 사회가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어마어마하고 이런 걸 의미를 부여 못해요. 그러면 자기가 했던 선택 행동 하나 안에 나름 의미를 붙이고자 하는 어떤 집단 무의식이 작용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정보 주권이 재편성되니까 이제 소비자들이 정보를 많이 알게 됐다는 거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옛날 같으면 들키지 않았어야 될 그런 것도 다 들켜요. 그렇죠. 그리고 의미 있는 걸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하는 선택 행동 중에서 일생 중에 제일 많은 게 뭐냐면 소비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뭘 사고하는 것조차도 의미를 붙이고 싶어 해요. 그러다 보니 나오는 소비자의 그룹을 보통 뭐라 그러냐면 사회적으로 참여하는 소비자 집단, socially engaged consumer 이렇게 표현해요. 그 사람들이 숫자적으로도 늘어나고 그 사람들의 발언권이 세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왕이면 의미 있는 소비, CSR 잘하는 기업의 이왕이면 오뚜기에 몰리는 현상 다 되는 거죠. 그죠? 그거를 또 무슨 뭐 가치 소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사회적으로 관여하는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이왕이면 착한 소비를 하려고 하고 이왕이면 세상을 향해서 좋은 일을 하는 기업을 사주겠다. 그래서 마케팅 3.0 시대에서는 그 기업의 스프릿이 중요하다고 코틀라지도 얘기하고 다 연결되는 개념이거든요. 제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뭐냐면 사람들은 착한 일을 하려는 성향이 있는데 착한 일을 하는 방법이 편하면 제일 좋아요. 그냥 내 돈 주고 내가 샀는데 나도 모르게 이게 착한 일에 쓰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흥 소장이 그 한참 했던 쉐어런케어도 그런 거잖아요. 쉐어런케어가 모델이나 컨셉 자체가 소셜 기부 플랫폼이었기 때문에 그 소비자들은 유저들은 액티베이팅 자기의 담벼락을 내어주는 어떻게 보면 온라인 서명 운동이죠. 예를 들어 소방관 분들의 트라우마를 치료해주자. 생리대가 없어서 신발 깔창으로 생리대 대신하는 아이들에게 그 스폰서들 연결해서 해주자. 좋은 일들 많이 했어요. 그거를 보고 그
더불어민주당의 이재정 의원이 의원이 예, 실제적으로 법안을 법안 이름이 소방관 눈물 닦아주기 법으로 했어요. 근데 쉐어앤케어가 캠페인명을 소방관의 눈물을 닦아주세요라고 했어요. 소방관들이 힘든 게 몸이 힘든 것도 있지만 이분들은요 훼손된 시체를 진짜 이틀에 한 번꼴로 보면 아무리 멘탈이 강해도 잘 때 그 훼손된 시신들이나 이것 때문에 정신적으로 큰 충격이 있고요. 동료가 죽거나 이러면 큰 사고가 나면 남은 사람들은 진짜 힘들어 하신대요. 저도 관련자들을 많이 만나봤고 그런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이 정도 대접이고 외국은 영웅으로 진짜 대접해주고 연봉도 되게 높고요. 과시에서 가치로 간다 트렌드가 좀 당부의 말씀드리면 가치를 과시하자 우리. 아까 문피가 너무 멋있는 얘기 해줬어요. 뭐냐면 소유에서 경험이라는 워딩을 모 책에서 얘기했는데 경험의 소유의 시대다. 소유하고 싶은 경험을 그러면 디자인하면 되는 거죠. 마케터들이. 과시에서 가치도 반대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치 소비 혹은 가치적인 행동을 한 걸 과시 혹은 공유를 하라는 거죠. 뭐 이 책을 저희가 반대로 보니까 더 이 사이트가 더 좋은 것 같은데요. 재밌네. 네. 아까 소셜리 인게이지드 커스터머, 컨슈머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비슷한 얘기, 지점인데요. 여기서는 액티브 컨슈머 혹은 능동적으로 변하는 소비자들, 소비자 주권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행동자들이 나타났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 저희 플랫폼 때 스타벅스가 미디어 기업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본인들의 플랫폼 안에서 업스탠더스라는 변화를 만드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스토리텔링 하고 있는 형태거든요. TVN에도 리틀 빅히어로라는 프로도 있고 한데요. 그렇게 보면 아니 26억짜리 홍보 영상을 만드는 이 특 A급 감독님이 또 대한민국 대표하는 브랜드 컨설턴트, 욕하는 컨설턴트가 혼고 황영이 이거 돈 누가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뭔가를 주도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 그런 시대가 저는 매우 재밌고 그거는 소셜미디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봐요. 스타벅스는 이제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자신 제품과 관련되지 않은 연상을 강화하겠다는 거예요. 좀 더 살기 좋고 좋은 세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퍼지게 하는 그런 플랫폼이 되겠다라는 거고요. 우리도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넓은 의미의 업스탠더의 일을 하고 있는 거는 맞죠. 유정호라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되게 재밌어요. 팔로워가 한 100만 돼요. YTN에서 하는 것보다 이 친구가 얘기를 하면 더 퍼져요. 되게 유명하네요. 쉐어앤케어랑도 같이 캠페인을 했어요. 이 친구가 공유 한번 했더니요. 저희 유저가 막 엄청 늘었어요. 그렇게 보면 한 개인의 어떤 미디어가 기존의 미디어 보다 영향력을 더 생기는 어떤 사람들한테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기부나 이런 일들을 하겠다. 근데 컨텐츠가 되게 재밌어요. 맞아, 재밌어. 이분은 저는 이제 잠깐 만났는데 워낙 명확해요. 자기가 죽다 살아났고 그게 온라인의 어떤 커뮤니티의 분들의 도움이기 때문에 대신에 방식을 좀 재밌게 가끔 그런 걸 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본인이 몸으로 뛰면서 봉사나 이런 걸 합니다. 이거를 능동적으로 변하는 소비자들이라고 할 게 아니라 유정우라는 분이야말로 가치를 잘 과시하는 분이죠. 그렇죠. 이제 사실은 삼행시가 누군가한테 도움을 주고 지식을 전달하고 즐거움과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 이게 1년, 2년, 10년 만약에 하면 나름의 영향력 있는 플랫폼이 전 될 거라고. 저는 삼행시를 통해서 우리 황영의 디지털 영면을 꿈꿉니다. 어떤 플레이 자꾸 영면이래, 디지털 영생. 일단 죽어야 된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훅 보내버리네, 그냥. 이 트렌드 책을 읽지 말라는 발칙한 주제를 정해놓고 책을 자꾸 인용하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근데 모르고서 읽지 마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대체로 지금까지 이 책들을 보면 그닥 새롭지 않다라는 결론과 함께 현재 프레임, 결과론적 해석도 많이 하고 있다. 읽진 않으시더라도 열심히 읽더라도 관심은 가져주셔야 된다. 왜냐하면 여기서 나오는 작은 용어들이 의외로 사장님들이 좋아하세요. 그렇죠. 의외로 클라이언트들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근데 이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요즘에 제일 많이 회자되더라고요. 언론에서도 사람들 지금 이 순간 여기 가까이 자기지향적 소비 이 책이나 많은 데서 욜로가 나쁜 건 아니다 원래 개념이. 근데 그게 소확행과 워라벨 같은 형태로 굉장히 강화될 거다. 소확행은 뭐예요? 소확행이요. 무라카미 하루키 책에 처음 언급이 됐는데요. 이게 당장 최근에 된 것도 아니에요. 1990년도 수필집에 랑겔 한스 섬의 오후에
그 작가가 그냥 소확행이라고 썼고요. 작지만 확실한 행복. 뭐 이제 예를 들면 이거는 이제 작가니까 막 이렇게 간지럽게 썼어요. 각 구워낸 빵을 손으로 찢어서 먹는 것. 서랍 안에 반듯하게 돌돌 많이 속옷이 잔뜩 쌓여 있는 것. 1990년이니까 오래됐네요, 벌써. 지금 책 내용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 여전히 나는 좀 궁금한 게 소중하지만 확실한 행복이 이런 거구나라는 게 어느 정도 그려지는데 기업 입장에서 그런 트렌드를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혹은 그런 트렌드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런 걸 신경 써야 됩니다라는 얘기가 여전히 그 책 내용상으로는 뚜렷이 안 나오니까 실제로는 안 나와요. 곰돌이프 얘기하고 있어요. 뭐 매일 행복하지 않지만 행복한 일은 매일매일 있어. 이 소확행이라는 단어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고심한 흔적은 있으나 굳이 이 단어를 꼭 쓰면서 아는 척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또 하나 있죠. 워라벨. 요즘에 워라벨, 소확행, 저도 솔직히 좀 마치 스투핏 그레이트처럼 굉장히 저는 스트레스 받고 워라벨이 뭡니까? 네, 요런 몇 개 책에서 이제 얘기하는 게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그리고 실제로 이게 1970년대 말 영국에서 등장했던 거더라고요. 그 책에 있어요? 영국에서 사실은 그 워라벨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던 게 뭐냐면 여성 노동력이 많아지면서 여성 노동자들이 제 시간에 퇴근해야 진짜 가정 일을 하게 되는 사실 이런 데서 시작한 것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의미 있어요. 정책적으로 뭐 인구 정책 대안, 기업에게는 뭐 복지나 경쟁 우위, 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거였나 봐요. 근데 저는 워라벨을 갑자기 왜 또 뭐 영국 사람이 썼다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제 주장은 겁니다. 워크하고 라이프가 동일선상에서 비교될 개념이 결코 아니에요. 이 라이프 안에 워크도 있는 거고 라이프 안에 그 가정생활도 있는 거고 그런 거지 워크와 라이프가 별개가 아니죠. 라이프를 구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워크인데 아니 나는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전체 라이프가 흔들 정도로 일을 많이 하는 사람 본 적이 몇 명 없어요. 저요, 저 무박 7일. 7일 동안 일하셨다. 무박 7일 동안. 제가 오늘 녹화를 앞두고 무박 7일간 작업을 했죠. 쪽잠 자면서. 그러다 보니 자꾸 어떻게 되냐면 업무 시간과 개인 시간의 명확한 구분 정도로 자꾸 해석이 돼요. 그래서 워라벨이 지켜주면 어떻게 해야 돼? 콸퇴근해야 돼.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라고 돼 있는데 이 라이프가 아니라 레저 정도로 바꿔야 되지 오히려 않을까? 저는 그게 더 맞다고. 여가. 이 일의 반대 개념은 여가니까 자기의 라이프 컨셉을 명확히 정확하면 될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예를 들어서 나는 일도 많고 내가 일한 프로젝트로 그 보람을 찾고 그거로 보상을 받는 식으로 살아갈래라고 하면 그걸 택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월급이 많던 적던 나는 칼퇴근할 수 있고 업무에 부담 별로 없으면서 내 시간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내 시간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데를 갈 거야 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좀 언밸런스를 느끼냐면 워라벨에서 일은 일대로 세련되고 멋있고 뽀대 잡힌 걸 하고 싶으며 동시에 내 시간 즐길 건 다 즐기고 싶은 멋있고 난 그게 그렇게 양립하기 쉽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나이도 있고 그렇게 일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워라벨을 추구하는 것 자체를 욕하고 싶지는 않으나 명확하게 자기 방향성을 정하라. 워라벨이 제일 중요한 나한테 굉장히 중요한 가치면 그런 일터를 가지고 아니면 자기 일을 하던가 하시고 여기서 말하는 워라벨이 좀 밸런스가 붕괴되더라도 난 일로 보람 얻겠다 라고 하면 그것도 창피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마치 트렌디하지 않는 것처럼 혹시나 그런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개인 차원에서 워라벨을 추구하는 성향과는 별개로 제도적인 부분에서 뒷받침이 안 되면 이건 개인 간의 가치관 충돌이 되는 거예요. 사실 아주 그냥 생생한 얘기하면요. 같은 회사에 회사 월급 도둑인 같은 애들이 있어요. 월급 루팡. 월급 루팡? 물론 이제 일중독을 저도 지향하고 싶진 않죠. 보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거는 저는 진짜 안 좋다고 생각해요. 물론 너무 시달려서 막 억지로 그러면 아까처럼 우울감이 생기고 막 우울증 오고 이러거든요. 암 걸리거든요. 저는 그래서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를 지키기 위해서 삼행시를 더 열심히 할 겁니다. 그 홍보 영상 및 캠페인이 필요하신 분들은 삼행시 연락 주세요. 15년 전에 그 블로그에 글을 썼는데 아직도 안 까먹고 있어요. 일에 대한 강박은 쓸모없어질지도 모른다는 내 자신에 대한 두려움이다. 그 일을 그렇게 시작해서 모르겠는데 저는 워크가 제 라이프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싫지 않아요. 정말 기쁠 때가 언제냐면 식사를 하고 있거나 술을 한잔 하고 있는데 갑자기 다음 주에 써야 될 프로포절에 써야 될 얘기가 막 떠오르는 얘기하다가 난 그게 너무 기분이 좋고 제 워크와 라이프가 진짜 밸런스가 잘 맞는 생각했거든요. 단 이런 생각을 강요하고 싶진 않아요 이제. 이번에 좀 작은 거 하나 얘기해 볼까요? 영포티?
요 책에서 나오죠. 영포티가 나오죠. 네. 네네. 근데 여기서 영포티를 언급한 거는 어떤 마케팅이나 커뮤니케이션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세대 안에서 X세대들이 이런 이제 소비 행태들을 한다. 아, X세대가 영포티가 된 거죠, 지금? X세대 중에 일부가.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박정선 씨라고 그 양반이 40이 됐나 봐.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중고차 치고는 깨끗하네. 이게 영포티라고 얘기해서 한참 웃었고 인플리케이션이 있다. 근데 그런 영포티들이요, 피부 관리도 받고요, 뭐 글루밍조, 화장도 해요, 막. 우리 가습기 환경. 화장하는 남자. 뭐 이런 거 뭐 분명 여기 어디 있더라고요. 그래서 맥락을 다 읽지 못했지만 영포티를 굉장히 주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40대가 됐고 이제 20, 30대 그 지난한 그 시기를 거쳐서 우리 흥 소장 얘기대로 일정 정도의 소비력을 갖췄다는 부분 때문에 주목하는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짐작이 들어요. 그리고 인간의 욕망이죠. 더 아름다워 보이고 싶고 젊어 보이고 싶고 돈 이제 좀 어느 정도 쓸 게 있으니까. 광고 카피였습니다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런 카피 있었잖아요. 제가 살아가면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놈 중에 나이 안 많은 새끼를 못 봤어요. 기존의 어떤 기성세대 그 중년과는 다른 소비 패턴을 보인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저희 주변에도 보면 물론 이제 철딱선이 없다고 막 비호감인 사람도 가끔 있지만 어떤 사람은 뭐 보면 멋있죠. 자기 그 스타일이니까. 젊음은 마음의 상태 아닌가 싶습니다. 사무엘 울만의 청춘이라는 시에 보면요, 청춘이란 그런 발그레한 가부키왕처럼 이게 아니라 마음가짐, 뭐 태도, 뭐 이런 거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그분도 나이 많죠. 78세 했었네. 다시 얘기 좀 돌려서 이건 정말 트렌드라고 말하기도 쑥스러운 게 있고 이건 좀 주목하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시야를 앵글을 돌려서 기업이나 이런 커뮤니케이션 하는 사람들은 어떤 걸 좀 주의 깊게 봐야 되고 그런 식으로 우리 3인칭 행동 시점에 걸맞게 이런 액션을 하면 되겠다.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한 20년 전에 트레이딩업이라는 트렌드가 있다. 이런 거 혹시 들어봤어요? 트레이드라는 건 뭘 바꾸는 거잖아요. 근데 물건을 돈 주고 사는 것도 트레이드잖아요. 트레이드 행위잖아요. 인류학에 매링업이라는 게 있어요. 용어가. 결혼을 통해서 자신의 사회경제적 계급을 높이려고 하는 성향. 인류학적인 용어니까 주로 여성들이 많이 한다 이거예요. 왜냐면 뭐 수렵시대고 그러면 나보다 훨씬 튼튼하고 남자 파트너와 결혼을 하겠다 뭐 이런 거잖아요. 인류학 용어입니다. 제가 뭐 여성 차별적 발언이 아니라 그게 자본주의화 되면서 자기보다 돈을 잘 벌거나 돈 많은 집안의 남자를 만나서 스테이터스가 업되는 성향이 매링업이에요. 그거의 트레이딩업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돈 주고 뭘 사서 내 위상이나 신분이 좀 높아지게 되는 느낌을 들게 하는 소비가 중요해진다. 그게 트레이딩업이에요. 그거는 호황기 시절의 얘기거든요. 그때 나왔던 또 신조어 트렌드 개념이 뭐냐면 메스티지 브랜드가 그때 나온 거예요. 트레이딩업 성향을 활용해서 나온 게 메스티지다. 대중을 얘기하는 메스에 프레스티지를 합쳐서 명품 브랜드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기능으로만 따지지 않는 기능성과 감성적인 걸 동시에 충족시켜주는, 그러니까 가격도 비싸지만 못 살 정도로 비싸진 않고 그런 메스티지 브랜드가 뜬다라고 얘기했던 게 있었어요. 메스티지 브랜드의 대표가 뭐냐면 글로벌리는 스타벅스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옛날 처음 론칭했을 시점에 트럼 세탁기 같은 거, 기능적으로도 뭔가 베네핏이 크고 감성적으로도 뽀대가 나고, 이게 메스티지였어요. 장기 저성장이 되면 뭐가 먼저 죽냐 그랬냐면 이런 메스티지 브랜드들이 힘들어진다고 그랬어요. 10몇 년 전에 트레이드 오프라는 책이 나왔어요. 트레이드 오프는 상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를 택하면 하나를 버리는 거잖아요. 피델리티나 컨비니언스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된다. 피델리티는 제품 자체가 기능적으로도 충실하고 거기에 따라 당연히 가격도 비쌀 수 있겠죠. 아니면 아주 편안하거나, 즉 편안하다는 건 가격도 싸거나 쓰기에 편리하거나. 그래서 이제는 피델리티를 확실하게 충족시키거나 컨비니언스를 확실하게 충족시키자면 안 된다라고 얘기 나왔던 거예요. 그렇게 컨비니언스에 해당하는 개념을 가성비 시대 이렇게 표현했을 수도 있다. 그게 아까 얘기했던 소확행화도 연결되고,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뭐 제품을 만들거나 브랜드를 만들 때는 확실하게 충실도가 높은 피델리티만큼은 명확하게 놓치지 않고 가거나 컨비니언스라도 확실하게 있거나 그래야지 둘 중에 하나는 명확히 해야 된다. 어중간하면 안 된다. 거기에 대해서 뭐 흥 소장은 없나? 뻔한 얘기를 너무 잘 해주셨으니까. 뭐 거의 디피티 같은 느낌이었었어요. 좀 전에 그 두 개는요. 근데 쉬는 시간에 하신 얘기 중에 너무 멋있는 얘기가 인구 구성 얘기
인데요. 비슷한 동년배들하고 제일 많이 교류하면서 살다 보니까 이게 인구 구조가 어떻게 바뀐다에 대한 생각을 사실 잘 못하고 살아왔어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소비력도 여전히 담보하고 있는 상태의 은퇴 세대가 생겼잖아요. 마케팅이나 뭐 커뮤니케이션 하는 분들한테는 그동안 겪지 못했던 현상일 거라고 봐요. 우리가 암묵적으로 그 메시지에는 반응성이나 이런 거는 젊은 사람들이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소셜 미디어가 워낙 그 비중이 크니까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그것만 보고 그게 세상의 다인 줄 착각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실제로 구매력을 갖추고 반응성이 충분히 있는 집단이 1차 베이비 부머 세대부터 시작하는 55년에서 63년 조금 지나면 68년생부터 또 시작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마케팅이나 브랜딩이나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이런 베이비 부머 세대를 어떻게 잘 할 거냐가 아주 중요한 화두가 되는데 그걸 바라보는 관점이나 전략적인 대응이 좀 미비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상대적으로 젊은 층에 있어서는 지금 2014년인가 2015년에 연령대별 소득 증가율 이런 거 제가 그 자료를 본 적이 있어요. 그때 소득 증가율이 제일 높았던 세대가 50대예요. 그 다음이 60대예요. 20, 30대가 묶어서 하지만 1%가 안 됐어요, 그때. 물가상승률 생각하면 아까지예요. 연말 정산하는 급여 생활자 중에 그냥 거칠게 반으로 나누면 200만 원 미만을 받아요. 그 200만 원 미만을 받는 분들은 그런 저소득자는 대부분 뭐냐면 중장년층 저학력 노동자예요. 그럼 어쩔 수 없다고 치자고요. 그걸 빼면 누구냐? 20, 30대 젊은 층이에요. 안타깝죠. 안타깝죠. 마케팅이나 브랜딩이나 커뮤니케이션 반응성은 그분들이 제일 좋은데 실제로는 그분들이 그 양반들이 제일 힘든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봐봐요. 기업에서 마케팅을 한다, 브랜딩을 한다, 커뮤니케이션을 한다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처지를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건 20, 30대 이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자기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민감하고 까칠해요. 웃어 넘길 수 있는 거를 웃어 넘기지 못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개인의 노력으로 좀 이렇게 피하기 힘들다고 생각되는 것들. 군대 가는 거. 또 여성 같으면 뭐 출산이나 육아 같은 거. 그런 거를 마케팅에 활용할 때 그냥 단순히 유머 코드로 얘기했다가는 굉장히 역풍을 심하게 맞아요. 2주 만에 내린 광고 있잖아요. 명품백을 살 수 있는 토탈 솔루션. 남친을 사귄다? 사실 저는 웃어 넘겼어요. 가로대도록 까여요. 그런 마케팅이나 브랜딩의 반응성이 제일 좋은 20, 30대 분들이 가지는 경제적 상황에 좀 주목해서 메시지를 낼 때도 조금은 의미 있고 조심스럽게 접근하지 않으면 브랜드 마탱이 가는 건 한순간일 수도 있다. 좀 더 깊이 들어가면요. 그렇게 마케팅 일을 하거나 커뮤니케이션들을 직접 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그걸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일로 하다 보면 클라이언트가 혹은 클라이언트 사이드에 계신 분도 결제를 받고 이거를 컨펌을 받는 과정에서 그들 코드를 자꾸 맞히다 보면 진짜 이 사람들의 희노애락 애호욕 진짜 깊은 빡침과 깊은 슬픔과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했다가는 아까 말씀한 역풍도 있고 그러면 반대로 어떻게 되냐? 그 사람 직접 만나봐야 될 것 같아요. 만나서 소주도 한 잔 먹고 리서치 회사 써가지고 FGD 같은 거 하지 말고 진짜로 만나봐. 노량진 가서 공무원 시험 공부하는 애들 만나서 소주 한 잔 하시죠. 그런 노력들이 이제 진짜 필요한 시대가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사람의 민낯을 봐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려면은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을 잘 알아야겠죠. 그래서 노파심에 이제 황영께서는 이런 부분을 좀 유의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고요. 마치 그런 거예요. 대기업이 사고 쳐서 사과문 같은 거, 사과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사과문이 개판이에요. 맞아요. 이유는 머리 열고 있으면 저처럼 무식하게 얘기하면 대기업에서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는 사람 중에 중고등학교 때 사고 쳐서 사과문 써본 놈이 없네? 그러니까 위기관리 관련한 크라이시스 매니지먼트 쪽의 전문가분들이 잘 팔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세대 얘기하면서 하나만 제가 더 소확행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2014년 말에 우리나라에서 가구 구성 중에서 제일 많이 그 비중을 차지하는 가구가 드디어 1인 가구가 됐어요. 그렇죠. 혼밥 혼술이 1인 가구가 많으니까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1인 가구가 생긴다는 건 옛날 개념의 집밥을 먹을 기회가 없다는 뜻이 되죠. 그렇죠. 어찌 보면 마케팅이나 소비자를 바라보는 정말 베이직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결핍을 충족시켜보자. 이 부분으로 우리가 트렌드를 예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100% 들어맞지는 않지만 정의란 무엇인가가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많이 팔릴 때 바꾼 말은 뭐냐면 우리나라에 정의가 없다는 거예요. 미움받을 용기가 뜬다는 건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불편함을 참지 못하고 자기 담을 잃어버리는 거가 횡행하니까 그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봐봐요. 1인 가구 늘어나고 젊은 애들의 경제적인 수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집밥도 못 먹어. 그러니까 집밥 프로그램 뜨는 거예요. 결혼하기도 힘들어. 그러니까 가상결혼 프로그램 뜨는 거예요. 자, 그렇게 따지면 현재 이 젊은 분들이 결핍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를 알고 세일즈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위로가 되는 마케팅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또 소확행일 것 같아요. 소확행이라는 개념 자체를 가지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20, 30대가 결핍한 부분에서 채워줄 수 있는 게 뭐냐를 찾아보되 그거를 개념적으로 소확행으로 엮어주고 해야 되는 거지 소확행을 놓고 뭘 하지 이렇게 보면 답이 안 나올 것 같다. 조금은 위로가 되는 마케팅 그런 브랜딩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 또 하나 메가 트렌드라고 될 거라고 감히 예측하는 거 하나 말씀드리면 코쿠닝 그리고 1인 가구 다 인워드 내 안쪽으로 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도시화율이 이미 도시화가 포화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공간을 가지고 하는 이런 비즈니스나 마케팅은 굉장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넓어지지 못하니 깊어진다를 얘기했잖아요. 그걸 공간에 적용하면 횡으로 늘지 못하면 종으로 깊어질 거예요. 공간이 좁아. 근데 이걸 늘릴 수 없어. 근데 그나마 공간이 넓다는 느낌 들면 층고가 높아지면 되잖아요. 예를 들면 버티컬 러닝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공간 별로 없어. 나 시간 별로 없어. 예를 들면 63빌딩 계단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버티컬 러닝이에요. 자, 우리가 1인 가구가 되고 공간이 좁아져요. 도시화율은 진척되고. 식물을 키울 때 옥상에서 키우거나 아니면 내 방에서 키울 때 어떻게 키워요? 밭이 없으니까 층층이 올라가죠. 버티컬이죠. 공간을 새롭게 보는 그런 부분의 비즈니스나 그런 브랜딩이나 마케팅이 매우 각광받을 수밖에 없을 거다. 지금 많이 요즘 보이는 게 코워크 플레이스죠. 회의실 같이 쓰고 뭐 같이 쓰고 이런 공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런 거에 대한 홍보 영상을 만들자는 의뢰를 최근에 받은 적이 있거든요. 예. 공간 비즈니스는 2018년에 2019년에 꽤 각광받을 것이다. 굉장히 의뢰를 많이 받으시네요. 다양하게 받죠. 왜? 잘하니까. 아니, 근데 제가 이걸 느꼈던 게 언제냐면 일본 비즈니스 호텔 있잖아요. 좁잖아요. 일본은 호텔이 아무리 작아도 욕조가 있어요. 걔네들의 그 욕실 문화가 목욕 문화가 그러니까. 근데 사실 걔네 있는 욕조의 크기가 보면 우리 집에 있는 것보다 더 작아요. 어떨 때는. 이렇게 작은데 의외로 안 불편하고 편한 거예요. 왜 그럴까? 걔네들이 횡으로는 우리나라 욕조보다 작은데 깊죠. 종으로 깊은 거야. 이거 우리나라도 이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겠다. 횡으로 한계가 있으면 종으로 될 것이다. 그게 뭐 언론사의 버티컬 브랜드도 굳이 얘기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거라서 버티컬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하는 마케팅 브랜딩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흥수 장군, 자, 우리 트렌드 관련해서 좀 삼행시니까 한 3개 정도만 꼽으면. 3개 얘기하기 전에 하나만 마지막 하나 드릴게요. 이거는 실제로 지금 이런 업무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넛지인데 디지털 넛지. 행동을 유발하는 부드러운 개입. 거기에 디지털이 들어간 겁니다. 컨택 설계를 하는데 디지털 기술을 활용했다. 저희 요즘에 술 먹을 때 핸드폰 보는 거 되게 많죠. 맞아요. 그리고 사실 어떤 이상한 새끼들은요, 비즈니스 미팅 하는데 이렇게 폰을 봐요. 옛날 사람들, 우리 두 분 옛날 사람들은 그런 사람 되게 싫어하시죠. 얘기할 때 집중을 해줘야죠. 외국 맥주 회사가 술자리에서 사람들이 서로의 대화에 집중하도록 하는 디지털 너츠 캠페인을 했더라고요. 뭐예요? 통 안에 맥주가 딱 들어가면요, 전파가 여기 이 맥주 통에서 나와서 폰이 안 돼. 그런 캠페인들이 있는 거죠. 사람들의 관계를 더 공고히 풍성하게 해주기 위해서 어떤 약간의 디지털 넛지로 자연스럽게 핸드폰 만지고 싶어도 안 되니까 카톡도 안 되고 하니까. 브라질이 축제의 나라잖아요. 술도 좋아하고. 근데 음주운전 하지 마. 이렇게 하지 않고요. 어떤 맥주 브랜드가 지하철 표를 그 맥주캔이 대신하는 거예요. 그냥 운전하지 마. 혹은 맥주캔 먹고 아무데나 버리지 마가 아니라 사람들이 춤추면서 들고 다녀. 에헤이 막 이렇게 쌈바 이러면 들고 와서 지하철에 띵 넣고 타고 들어가. 타고 들어가. 그러니까 음주운전하지 마, 쓰레기에 버리지 마, 2개 명령형 규범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보시는 거에 그치지 말고 보면 주변에 이렇게 사람들 잘 보시면 그런 건 충분히 디지털 넛지로 발전할 수 있겠다. 낮술 먹으면서 녹화를 시작했는데 술이 다 깨버릴 정도로 길게 녹화를 했어요. 저는 가만히 고민을 해봤고요. 이 트렌드 편을 마지막에 어떤 말씀을 드려야 보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까? 트렌드를 계속 좇지 말고 만들어라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잖아요. 뻔한 얘기를. 그 사람들의 희노애락을
깊이 헤아려 보다 보면 어떤 결핍이, 어떤 슬픔이, 혹은 어떤 욕망이 있는지를 종으로, 횡으로 보고 우리가 지금 어떤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 혹은 컨셉을 전달하고 행동을 유발할 건지에 대해서 그 사람들 입장으로 진짜 깊이 들어가서 말로만 이 소비자 인사이트입니다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서 진짜 진심이 담긴 인터뷰 과정들을 좀 많이 거치시면 그러면 뭐 트렌드가 무슨 말을 하든 이런 거에 끌려가지 않고 내 직접 경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경험들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장황하게 얘기했습니다. 뭐 비슷한 맥락에서 말씀드리면 하나는 매년 트렌드가 바뀐다는 것 자체가 웃기긴 합니다만 이런 책을 그래도 무시만 하지 않고 우리가 좀 주의 있게 좀 보고 하다못해 다이제스트된 거라도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존재 구속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처한 사회 경제적 위치, 혹은 뭐 그 연령도 되겠지만 그걸 벗어나서 넓게 생각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막말로 제가 아들이 있지만 얘를 이해하려고 정말 노력하지 않는 한 이해하기 힘들고 우리 저 70대 먹은 어른들의 생각을 이해하기 힘들어요. 저는 그래서 트렌드 관련한 얘기가 기본적으로 뭐 여러 얘기가 나옵니다만 경제, 인구 구조,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툴 이런 쪽으로 어차피 조합되는 얘기니까 내가 속하지 않은 세대를 이해하는 어떤 도구로 쓰는 건 의미가 있겠다. 두 번째는 어려운 얘기를 좀 할게요. 네. 구상과 실행의 분리라는 개념이 있어요. 아까 산업혁명 얘기 나오면서 얘기했는데 포디즘, 포드 나오고 분업이 되면서 사람들이 드디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자신의 생산물의 전 과정을 책임지지 않게 되는 시대가 된 거잖아요. 옛날에 내가 배추를 생산하면 배추를 어떻게 뿌리고 하는 걸 다 아는데 분업이 되고 나서는 내가 자동차를 생산했는데 나 혼자 자동차를 못 만드는 거예요. 테일러라는 사람이 뭐냐면 과학적 노무 관리하면서 뭘 했냐면 자 이제부터 초시계 누를 테니까 1분 동안 이거 하세요. 스톱. 30초 동안 휴식.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면 경험이 많은 사람과 경험이 없는 초짜의 관계가 아니라 개념을 구상하고 이런 걸 짜는 엘리트와 단순 작업을 반복하는 실행 수행만 하는 집단으로 계급이 나뉘게 됐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왜 이 얘기를 장황하게 했냐면 가끔 트렌드에서 재미나게 얘기하는 용어들이 개념을 구상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그걸 그냥 멋모르고 따라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유행하는 용어들, 트렌드 관련된 용어들이 오더라도 그걸 재미나게 받아들이시되 한 번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욜로란 얘기가 나오면 아 이게 어떤 의미고 어떻게 했구나를 한 번만 생각해야 마케팅이나 이런 거에 휘둘리지 않고 자아를 놓지 않고 함께 생활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두 가지 측면. 하나는 말씀드린 대로 다른 세대나 다른 연령대를 이해하는 도구로 써라. 두 번째, 동시에 그 구상과 실행의 분리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그 구상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따라하는, 그냥 단순 팔로우로 사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끔 해봤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 꼭 하나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황영이 언젠가 지인이 50이 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라는 철학적인 질문을 하셨고 오늘 트렌드나 세대에 대한 맥락에 맞는 것 같아서 그때 제가 했더니 50이 된다는 게 어떤 의미냐고 근데 수업 듣던 학생이 물어본 거예요. 술 먹고 있는데 딱 50 될 때였어요. 그런 거 생각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근데 갑자기 떠오른 게 볼 거 많고 놀 거 많고 탈 거 많고 그런 게 꽉 차 있는 놀이동산에 와서 너무 신기한 게 많고 이것저것 보고 어떤 걸 탈라고 했더니 사람 많아서 못하고 막 그러다 보니 곧 문 닫아야 되는 5시가 된 느낌이 50이 된 느낌이다. 처연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일 기분 좋았던 반응은 선생님 요새는 야간 개장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아까 워라벨, 소확행 좀 말도 어렵고 억지스러운 것 같아요. 거기에 휘둘리지 말자는 건데 특히 워크를 하시는 분들, 일하시는 분들 모든 일을 다 열심히 하시지 마시라 라고 감히 얘기하고 하나를 찝어서 이걸 진짜 열심히 하고 쇼잉도 많이 하시고 애정을 갖고 이거 내 거다라고 했으면 좋겠다는 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겪었던 너무 좋았던 어떤 그 임팩트가 있는 사건, 문화, 컨텐츠 얘기하셨잖아요. 그거를 계속하는 사람들이 저는 더 쿨하고 봐요. 이 방송 우리 컨텐츠 보시면서 야 내가 고등학교 때 뭘 좋아했었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야 그럼 내가 그거를 좋아하는 친구들 다시 한번 만나자고 해볼까? 요걸 가지고 같이 얘기를 나누시고 뭐 조그만 뭐 책을 만드셔도 좋고 자비출판으로 혹은 저희처럼 뭐 팟캐스트 혹은 영상 같은 걸 만들어도 좋고 좋아하는 일에 행복하거든요. 흥소장 보거나 우리 문피 보면 진짜 꼰대같이 한마디 첨언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진짜 풍요로운 물질 시대에 살았고 마케팅이 필요 이상으로
중요했고 필요 이상으로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가 또 그런 쪽 관련된 일을 하고 특히 우리나라처럼 천박한 자본주의 사회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자기가 뭘 소비하는가로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은 그 사람이 소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만드는 게 그 사람을 나타낸다고 저는 믿고 싶어요. 그런 면에서 흥 소장의 이 슬램덩크 프로젝트는 저는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한다는 측면에서도 오케이지만 뭘 돈 들여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뭘 만들어낸다는 거로 나를 증명하는 것 같아서 저는 정말 의미 있고 멋있어서 흔쾌히 동참했습니다. 작은 거를 작지만 확실한 것 중에 좋아하는 거를 행동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트렌드 책 읽지 마라 뭐 이런 것보다 저는 두 가지 트렌드를 만들 거예요. 오. 첫 번째는 저희 아내하고 좋은 우리술을 먹는 트렌드를 만들 겁니다. 좋은 우리술을 마시는 아스파탐이 들어간 막걸리, 그 다음에 희석식 소주 이런 거 좀 덜 마시게 하고 우리 각 지역에 있는 명인들이 정성껏 한 방울 한 방울 받아낸 우리술을 많은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그런 트렌드를 만들고 싶고요. 두 번째는 3040을 위한 컨텐츠를 계속해서 좀 많이 만들어야겠다. 휘발성 강하고 한번 웃고 지나가는 컨텐츠 말고요. 좀 도움되는 컨텐츠. 그래서 우리 컨텐츠를 보는 트렌드를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3040을 위한 콘텐츠면 Y세대를 위한 콘텐츠가 되나요? 그렇게 되나요? 녹화가 한 7시 접어드니까 배신도 좀 딸리고. 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